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 글로벌 증시 브리핑 진행의 장유진입니다. 저희 방송 매일 아침 8시마다 이렇게 여러분들께 함께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글로벌 유튜브 채널에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채널에 대한 구독 설정과 알림, 좋아요 꼭꼭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채팅창에서 방송 시작 전부터 함께 오하글 모닝하고 인사를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님도 글모닝 오늘도 잘 부탁드려요. 천국소녀님, 춘소님 모두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 알찬 내용 많이 준비했으니까 10시까지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우선 간밤에 이 미증시 시장 상황부터 좀 돌아봐야 할 텐데요. 이 실적 시즌이 어제부터 좀 시작이 됐고 전반적으로 금융주가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실적 시즌에 어떤 강한 탄력을 받지는 못하는 부분도 좀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시장은 지금 미중 무역 협상 등의 이슈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주시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3대 지수가 혼조세로 좀 거래를 마쳤습니다. 나스닥은 0.66% 오른 반면 다우가 약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자, 시장은 어떤 내용들에 좀 주목을 했고 각 기업들은 어떤 이슈를 내놨는지 오늘도 함께 체크해 보시죠. 김예림, 오은비 아나운서 두 명의 새벽 요정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어느덧 목요일입니다. 네, 제 이름이 떠가지고. 아, 그래요? 아, 빠르게 이 MIC를 넘겨야 한다 이런 뜻 같은데 저희가 간밤의 시장 상황 또 특히나 뭐 요즘에 지표가 안 나오기 때문에 베이지북에 대한 부분도 기다렸고요. 네. 3대 지수 혼조세로 마무리한 부분 그리고 정말 말들도 많이 나온 밤이었습니다. 네. 저희가 시황 바로 김예림 아나운서랑 살펴볼까요? 네, 미국 증시 마감 시황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장 미국 증시 혼조로 거래를 마무리했습니다. 어제 장 막판이었죠.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이 미국산 대두 수입을 중단하는 것을 문제 삼았었는데요. 중국산 식용유의 수입을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강경한 태도를 나타내면서 지수의 상승분을 반납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래도 여전히 양국의 정상회담은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면서 오늘장은 순조롭게 출발할 수 있었습니다. 또 미중 무역 긴장을 다소 잠재워준 건 서서히 공개되고 있는 기업들의 3분기 실적인데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미국 대형 금융주들의 실적이 탄탄하게 잘 나왔고요. 특히 ASML의 호실적이 반도체주들을 지지해줬습니다. 네이션와이드에서는 현재 주식시장이 비교적 정체되고 있는 건 건강한 재정비에 가깝고 숨을 고르고 있는 것이지 기반을 잃은 건 아니라고 평가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연일 낙폭을 키워가던 미국의 국채금리는 이번 주 들어 처음으로 상승됐습니다. 아무래도 이중 갈등에 대한 불안감에 대해 이제는 좀 내성이 생겼고요. 결국 양국 모두 10월 말에 있을 정상회담을 앞두고 협상 전략을 최대치로 끌어내려는 게 아니냐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다시 임명된 르코르니 총리가 예산 감축을 시행하자 정치권 상황이 좀 안정되고 있는데요. 네. 이 소식도 오늘 미국 국채금리를 오르는 데 영향을 주기로 했습니다. 오늘 10년물 국채금리는 4.04%에 거래됐고요. 2년물 국채금리는 3.5%에 거래됐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대로 프랑스의 정치 상황이 다소 좀 안정이 되면서 오늘 유로화는 달러 대비 강세를 보였고요. 영국에서는 리브스 재무장관이 세금 인상과 재정 지출 삭감 모두 검토하고 있다며 우려됐던 재정 상황에 대비하는 모습을 보이자 파운드화 역시 상승했습니다. 여기에 미국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오늘 달러 인덱스는 98선대로 내려올 수밖에 없었는데요. 원달러 환율도 오늘은 상승폭을 좀 축소해 나간 모습이죠. 달러가 약세를 보인 영향도 있지만 한미 양국의 관세 협상이 진전될 거란 기대감이 반영됐습니다. 네. 이 소식은 잠시 후 이슈 브리핑 시간대 더 자세히 확인해 볼 텐데요. 오늘 엔달러 환율은 151엔 초반에 거래됐고요. 원달러 환율은 1,422원에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역의 환율에서는 1,420원까지 내려왔습니다. 오늘 위험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금과 은선물의 상승세는 막을 수 없었습니다. 불확실성에 주목하면서 금과 주식의 분산 투자 또 이중 투자하는 비율이 훨씬 늘어났기 때문인데요. 금선물은 오늘 1.47% 상승한 4,224달러에 거래됐고요. 은선물은 3.76% 상승한 52달러 중반에 거래를 마무리했습니다. 이어서 국제유가는 이틀 연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미중 무역 갈등에 대한 우려 플러스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까지 결국 국제유가는 오늘 5개월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는데요.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는 0.36% 하락한 58달러 중반에 거래됐고요. 브렌트유는 0.38% 하락한 62달러 초반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이렇게 간밤에 시장 상황 살펴봤는데요. 저희 방송에서 전망해드렸던 것처럼 국제 유가가 지금 50달러 거의 중반대까지 많이 내려오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고, 반면 은은 이제 좀 50달러 선에 안착을 하는 듯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 지금 화면으로 저희가 3대 지수 선물 시장에서의 흐름 함께 보여드리고 있는데, 오늘 3대 지수 선물 시장에서는 강보합권 소폭의 오름세만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 함께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저희 방송의 강점 중에 하나죠. 실시간으로 애프터마켓 흐름 체크해 볼 텐데요. 먼저 오은비 아나운서와 함께 마켓 무버 살펴볼까요? 네, 마켓 무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기침이 나올 뻔했어가지고요. 네, 일단 제 화면을 통해서 지금 이 시간 과연 어떤 종목들이 거래량을 가장 활발하게 띄고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실적 시즌이 다가왔잖아요. 그래서 실적과 관련된 종목들이 거래량 상단에 위치를 했다가 지금은 조금은 변동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거래량 가장 위에는 비트팜스가 위치하고 있는데, 이건 제가 잠시 후에 어떤 이슈가 있는지 전달해 드릴 거고요. 네. 마찬가지로 지금 아메리칸 배터리가 무려 24% 넘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슈가 있었기 때문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잠시 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라던가 엔비디아 이렇게 시가총액 높은 종목들 거래량 상단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요. 상승률 상위를 봤더니 제이비온트가 있습니다. 제이비온트도 오늘 장 마감 이후에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지금 12% 넘게 올라오고 있잖아요. 역시나 좋은 실적을 가지고 왔고, 과연 어떤 실적이었는지도 잠시 후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어제와 마찬가지로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은 크게 없고요. 하락률 상위 종목들도 살펴보자면 아메리칸 배터리가 지금 1등 24.69%나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차트상엔 나오진 않았는데 드래곤플라이 에너지가 지금 유상증자를 발표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주가가 지금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다라는 점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마켓무버에서도 여러 가지 종목들이 좀 발견이 되고 있고, 이 안에서 저희가 개별적으로 이슈를 살펴볼 종목도 있다라고 우리 은비 아나운서가 예고를 해줬는데, 첫 번째로는 비트팜스. 정규장에서 올랐는데 애프터마켓에서 좀 반납을 하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장 마감 이후에 전환사채 발표를 했습니다. 이번에 발행되는 규모는 총 3억 달러고요. 만기는 2031년 1월 15일입니다. 즉 앞으로 6년 반짜리 장기 채권이에요. 또 초기 매수자에게는 최대 6천만 달러어치 추가 인수 옵션도 주기로 했습니다. 비트팜스는 이렇게 조달한 돈을 일반 운영자금 그리고 현금 결제 캡트콜 거래에 쓸 계획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다만 이렇게 주식 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기존 주식의 가치가 희석이 될 우려가 발생하게 되면서 지금 주가는 시간 외에서는 4.79% 하락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비트팜스 살펴봤습니다. 정말 이름 그대로 비트코인을 채굴하는 기업인데 지금 전환사채 발행 계획에 대해서 은비 아나운서가 짚어드렸고요. 세틀로직이라는 다음 특징주도 좀 비슷합니다. 오히려 그런데 애프터마켓에서는 낙폭을 더 깊게 가져가고 있거든요. 어떤 이슈 있었어요? 네, 세틀로직은 신규 주식 발행 계획을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 클래스 A 보통주를 공모 방식으로 발행하고 판매할 예정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그래서 새 주식을 시장에 내놔서 자금을 좀 직접 조달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공모에서 판매되는 주식은 모두 다 회사가 새로 발행하는 주식이고요. 여기에서 들어오는 돈은 일반적인 운영 자금, 사업 확장이라던가 인력 투자 이런 전반적으로 또 사용이 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근데 회사 측은 공모 시기나 규모 그리고 세부 조건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라고 말을 했는데, 역시나 마찬가지로 새로운 주식이 계속해서 늘어난다면은 기존 주식의 가치가 희석될다, 이것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지금 주가는 14% 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정말 애프터마켓에서 낙폭을 좀 크게 보여주고 있는 세틀로직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살펴볼 기업은 저도 방송 준비하면서 오늘 CNBC에 빨간 줄로 이 기업의 애프터마켓 흐름에 대한 속보가 좀 뜨더라고요. 맞아요. 어제도 약간의 주인공이었잖아요. 바로 세일즈포스예요. 세일즈포스는 지금 이제 행사가 진행되고 있어요. 드림포스라는 행사인데 여기 발표에서 2030년 매출이 600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 이후에도 제가 월가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나 쫙 살펴봤거든요. 네. 월가에서도 500억 달러 후반대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매출을 내일 보낼 것이다 라고 하면서 주가가 굉장히 큰 폭으로 움직이는 흐름까지 함께 연출이 됐었습니다.
네, 정규장에서 1% 내렸는데 애프터마켓에서는 이를 뛰어넘는 지금 3% 넘는 탄력, 더 애프터마켓에서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 세일즈포스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저희가 이제 실적 시즌 정말 많은 종목들이 대기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 앞서 잠깐 애프터마켓 무버에서 예고를 해줬던 기업이 하나 있네요. 네, 제이비언트예요. 제이비언트도 오늘 한 5시 15분쯤에 발표가 됐을 거예요. 이번에 3분기 실적을 내놨는데 결론부터 말하면은 순이익이 늘어났고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어요. 이번 분기 순이익은 1억 7,080만 달러, 주당 1.76달러를 기록을 했는데 작년 같은 기간에는 1억 5,210만 달러, 주당 1.49달러였어요. 그러니까 이익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 거죠. 네. 그리고 시장 예상치 자체가 1.46달러였는데 이걸 가뿐하게 또 넘어선 겁니다. 매출 자체는 큰 변화는 없었는데 애널리스트 전망치를 살짝 또 상회를 했어요. 그리고 이 실적을 끌어올린 주역은 당연히 인터모달 부분이었어요. 이건 트럭과 철도를 함께 활용해서 운송 효율을 확 올릴 수 있는 그런 사업인데요. 영업이익이 12% 늘어나면서 이 전체 실적 자체를 끌고 갔다라고 표현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이비언트 측은 이 네트워크 균형이 좋아지고 효율성이 개선됐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비용 절감과 빈 컨테이너 이동 감소도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라고 했어요. 두 번째로 큰 전용 계약 서비스 부분도 매출이 2% 증가했고 영업이익도 9%나 늘어났는데 장비와 관련된 비용이 확 줄어든 덕분이다라고 했어요. 반면에 파이널 마일 서비스 부분은 매출이 줄면서 영업이익이 42% 급감했고 트럭 운송 부분도 비용 증가로 9% 감소했습니다. 주요 사업은 효율성이 확 올라갔는데 소비자 직접 배송 쪽은 여전히 조금 부담은 남아있다 이렇게 보여지지만 전반적으로 실적이 너무 잘 나오게 되면서 지금 애프터마켓에서 무려 12% 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어쨌든 성적표에 대해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투자자들의 환호를 받고 있는 제이비헌트의 성적표까지 저희가 함께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항공주가 좀 대기를 하고 있는데 오히려 실적 발표를 앞두고 조금 주가가 반등하는 흐름을 가져왔었더라고요. 유나이티드 맞아요. 항공 성적표 볼까요? 유나이티드 항공은 5시에 나왔거든요. 근데 그때는 제가 차트를 보고 있었는데 1% 넘게 확 올라갔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빠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자면 결과가 살짝 엇갈렸어요. 순이익은 시장 예상보다 높았는데 매출은 예상치에 약간 못 미쳤어요. 근데 시장이 주목했던 건 그 다음 부분도 있었어요. 네. 4분기 전망이 꽤나 긍정적이라는 건데 4분기 주당 순이익을 3에서 3.5달러로 예상을 했어요. 근데 전망치보다 웃도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3분기 전반적인 데이터를 보자면요. 전체 운항 용량이 전년 대비 7% 증가했고 다만 단위 승객 매출이 국내선이 3.3%, 국제선이 7.1% 감소했습니다. 국제선이 요즘 경쟁이 너무 치열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유나이티드 항공도 이쪽에서는 타격을 어느 정도 입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대신에 수익성이 높은 부분이 이 실적을 조금은 받쳐줬는데요. 네. 대표적으로 로열티 프로그램 매출이 9%나 증가했고요. 프리미엄 좌석, 1등석이라던가 넓은 좌석들 있잖아요. 이게 매출이 6%나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베이직 이코노미처럼 이 단순한 좌석 매출도 전년 대비 4% 늘어났지만 전반적으로 해외 부분의 매출이 줄어들었고 시장 기대치보다 낮게 나오게 되면서 주가가 지금 애프터마켓에서도 1.87%나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확실히 지금 항공사주들이 내놓는 이야기를 보면 그래도 이 프리미엄 좌석에 대해서는 좀 매출이 증가세를 가져가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은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애프터마켓에서는 좀 내림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앞으로의 추이도 계속해서 체크해 보시죠. 자, 마지막 애프터마켓 특징주로는 앞서 마켓무버에서 저희가 발견했던 아메리칸 배터리 급락세를 좀 정규장에 이어서 이어가고 있더라고요. 네, 지금 아메리칸 배터리는 미국 에너지부로부터 받기로 했던 그 보조금이 취소가 됐어요. 원래는 배터리용 양극재급 수산화 리튬 제조 시설을 짓기 위해서 5,770만 달러의 정부 지원금을 이렇게 받기로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같은 금액을 자체 부담금으로 투자하려고 지금 아메리칸 배터리도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에너지부 산하에 제조 에너지 공급망국이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서 이 보조금을
철회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메리칸 배터리는 10월 초 기준으로 약 5,200만 달러의 환급 가능 자금이 남아 있었다고 밝혔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결정은 에너지부가 지난 5월에 모든 MESC 보조금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겠다고 예고한 그 뒤에 나왔던 그런 조치가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 정부가 보조금 지원 내역을 전반적으로 점검을 하게 되면서 아메리칸 배터리의 프로젝트도 함께 영향을 받은 거죠. 그래서 아메리칸 배터리는 지금 바로 우리는 항소를 제기할 거다 이렇게 하면서 분쟁 해결 절차를 밟을 계획까지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이 프로젝트 일정이나 범위는 바뀌지 않을 거다라면서 못을 박았어요. 올해 공모 시장에서 이미 5,200만 달러 이상을 자체 조달했기 때문에 계획대로 그 시설을 짓겠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지난 4월에는 미국 수출입은행으로부터 네바다 리튬 광산과 정제소 건설 자금으로 최대 9억 달러 규모의 금융 지원 의향서도 받았습니다. 또 전반적으로 이렇게 주기로 했던 돈을 안 주기로 했으니까 타격을 꽤나 많이 입었습니다. 애프터마켓에서 지금 26%가 가까운 하락폭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정말 지금 정규장과 애프터마켓 모두 무시무시한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보시는 화면은 그런데 52주 신고가라고 떠있네? 이건 뭐야? 라고 좀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이게 지금 고점을 탁 찍고 나서 매물이 확 빠져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은 주의하시면서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메리칸 배터리까지 저희는 애프터마켓 특징주로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글로벌 IB들이 주목한 종목 김예림 아나운서와 함께 확인을 해볼 텐데 오늘 첫 번째 종목은 좀 약간 증시 베이비 신인이 되기를 하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준비한 글로벌 IB 기업은 바로 패턴그룹입니다. 상장한 지 이제 막 따끈따끈한 한 달이 된 기업이고요. 아마존과 묶어서 많이 알려진 기업인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아마존은 물론이고 월마트, 타겟, 이베이, 틱톡샵 등 브랜드들이 온라인 시장에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돕는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컨설팅을 넘어서 광고, 콘텐츠, 물류까지 자체 플랫폼을 만들어 준다던가 AI를 활용해서 온라인 매출을 가속화시켜주는 거죠. 글로벌 이커머스계 엔진 기업이라고 칭하면 딱 맞아 떨어질 것 같은데요. 네. JP모간이 패턴그룹에 대한 투자 의견을 비중 확대로 제시했고요. 목표가는 18달러로 제시했습니다. JP모간 역시 패턴그룹을 두고 세계적인 이커머스 가속기라고 표현했는데요. 패턴그룹만의 독자적인 기술과 AI를 활용해 트래픽을 늘리고요. 고객들의 조회수를 높일 수 있도록 가격과 재고도 효율적으로 관리해주는 기업이라고 합니다. 데이터만 해도 무려 46조 개 이상 가지고 있다고 해요. 아주 방대하고 다양한 이커머스 데이터를 분석해서 어떻게 하면 각 브랜드의 매출을 높일 수 있을까 함께 고민하는 게 패턴그룹만의 경쟁력이라고 합니다. JP모간은 패턴이 바로 글로벌 전자상거래 시장의 최대 수혜주라고 보고 있는데요. 현재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는 올해만 해도 4조 달러가 넘을 전망이고요. 이 거대한 시장 속에서 패턴그룹은 연간 25% 넘게 성장할 수 있는 저력이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날 스티펠도 그렇고 키방크까지 패턴그룹에 대한 목표가를 18달러로 제시했더라고요. 다만 리스크는 존재하는 점 유의해 보셔야겠습니다. 현재 매출 90% 이상이 아마존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해요. 때문에 아마존의 쇼핑 정책이나 수수료 인상에 따라 실적이 좌지우지 될 수도 있고요. 이제 막 상장한 기업인 만큼 이런 변수에도 주가가 꽤 흔들릴 수 있다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JP모간에서는 패턴그룹만의 이 광활한 데이터 그리고 AI 기술이 성장 동력이겠지만 아마존에 대한 의존도를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가 향후 주가를 결정지을 매개체라고 투자 의견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확실히 JP모건에서 이 기대할 수 있는 포인트 그리고 주의해야 할 점 함께 좀 짚어주고 있는 상황인데 아마존에 대한 의존도 한편으로는 그렇다면 아마존이 탄력을 받으면 또 함께 시너지를 받을 수도 있다라는 뜻일 것 같은데 저희가 뭐 이번 주였나요? 아마존이 연말 쇼핑 시즌을 이제 또 대비하고 있다라는 소식도 은비 아나운서가 함께 전해드렸었으니까요. 어제였죠. 네. 어젠가요? 네. 시간이 참 빠르게 이렇게 느껴지기도 하는데 자 이렇게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패턴그룹이었고요. 두 번째 종목은 저희가 이것도 어젠가요? CME 그룹을 예림 아나운서 소개를 해줬었는데 이번에도 조금 방송 많이 보신 분들은
이 종목이 네, 나왔다고? 바로 아실 기업입니다. 네. 두 번째로 준비한 기업은 우리에게도 역시나 익숙한 기업이겠죠. 바로 톰슨 로이터입니다. 로이터 통신을 아마 바로 떠올리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사실 톰슨 로이터는 로이터 통신 같은 뉴스를 넘어서 전문직, 특히 법조인이나 세무 회계사들에게 정확한 데이터를 제공하는 기업입니다. 골드만삭스가 톰슨 로이터에 대한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매수로 상향 조정했고요. 다만 목표가는 192달러에서 186달러로 살짝 낮췄습니다. 이번에도 역시나 AI라는 키워드가 나오는데요. 골드만삭스는 톰슨 로이터가 AI 분야에서 입지를 크게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핵심 3대 사업이죠. 앞서 전해드렸던 대로 법률, 세무, 뉴스 부분에서 탄탄한 매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래서 로이터가 가지고 있는 AI가 얼마나 좋길래 이렇게 한번 찾아봤더니 정말 엄청나더라고요. 먼저 첫 번째로 웨스트로 어드밴티지가 있습니다. 변호사용 챗 GPT라고 우와. 보시면 되는데요. 판례나 법령뿐만 아니라 법적 해석이나 논리적인 구조까지 제시해주면서 방대한 양의 법률 정보들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코카운셀 리걸인데요. 이건 AI의 법률 챗봇 비서입니다. 변호사가 아주 긴 양의 문서를 업로드하면 AI가 내용을 읽고 요약을 해주거나 어떤 판례에 기반했는지 또 주목해야 할 요점은 무엇인지 실시간으로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와. 인간 변호사와 AI의 변호사의 결합이라는 평가도 나오는데요. 세 번째로는 레디투 리뷰라는 AI 도구인데 회계사나 세무사들도 만만치 않은 서류량의 업무량에 시달리잖아요. 예. 앞서 설명해드린 AI와 마찬가지로 기업의 재무제표, 고객들의 데이터를 분석하고 요약해주고요. 세법 개정 내용도 자동으로 반영해서 어떤 점을 주목해 봐야 하는지 자세히 안내해준다고 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제가 톰슨 로이터에 대한 정보를 또 한번 찾아봤는데요. 네. 얼마 전에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나스닥으로 거래소를 이전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결정은 이제 톰슨 로이터는 단순히 정보를 제공하는 기업이 아니다. 이제 AI를 무기로 시장 패러다임을 장악하겠다. 이런 포부가 담겨있는 결정과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합니다. 이제 AI로 무장한 기술 기업으로 회사 이미지를 좀 내세우면서 기업의 브랜드 가치는 높이고요. 또 투자자들이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테크 이미지를 강조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톰슨 로이터만의 강력한 존재감을 모두가 아는 날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톰슨 로이터. 이렇게 하나하나 설명을 들어보니까 정말 투자 포인트가 많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희 지금 채팅창에서도 춘소님께서 변호사용 GPT 덜덜덜 이렇게 또 반응을 해주고 계시고 꿈돌이 꿈꾸는 드립스탁님께서는 최된장 법률사무소라고 또 말씀을 하기도 네. 하십니다. 사실 뭐 우리나라에서도 변호사분들이랑 이야기하다 보면 매일 서면 쓰고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골목 끼고 이렇게 서류 네. 보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는데 그런 업무 과중에 대해서 좀 큰 도움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톰슨 로이터 목표 주가는 186달러 선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종목은 기업명만 봐서는 어떤 기업일까 싶거든요. 네, 맞습니다. 오늘 세 번째로 준비한 글로벌 IB 기업은 피그스입니다. 보통 기업 이름에서 저희가 어떤 기업일지 유추가 가능했는데 이번에는 그랬었죠. 좀 힘드셨을 겁니다. 피그요? 네, 피그스는 바로 아니요, F로 시작하는 죄송해요. 네. 피그스는 프리미엄 의료복을 주로 만드는 기업입니다. 의사들이 입는 가운이나 수술복을 프리미엄 그 자체로 혁신에 가깝도록 편리하게 또 예쁘게 만들어주는 건데요. 네. 제가 이미지 사진을 좀 준비해 봤거든요. 한번 화면 좀 띄워주시겠어요? 네. 한번 네, 이렇게 너무 예쁘죠? 이야. 네. 의료복이라고요? 네, 이게 수술복이에요? 네, 맞습니다. 의료계 룰루레몬이다, 또 의료계 이야. 나이키다 이런 별명이 있는데 네. 정말 우와.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예쁘다. 그렇죠. 제가 한번 좀 넘겨드리면 너무 예쁘지 않나요? 색깔이 우와. 저는 이렇게 다양하게 오. 나오는지 네. 몰랐습니다. 그래 진짜 편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뭔가 소재도 되게 좋아 보이고요. 이렇게 핑크색도 있습니다. 핑크색도 있다니. 네, 그리고 남성 의료복도 보시면 오. 패딩 조끼도 오. 있고요. 이거 춥잖아요. 네, 겨울에 맞아요. 진료하려면. 경량 이 조끼 필수템이죠. 경원이 또 그쵸. 쌀쌀하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주황색별로 뭔가 딱 이렇게 청진기까지 하니까 와.
네. 이 정도면 거의 일상복으로도 입을 수 그러니까요.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저도 한번 입어보고 싶어요. 그렇죠. 의료인으로 한번 그러니까 그거 입고 방송도 해보고 싶어요, 한번. 엄청 전문적이게 보일 것 그쵸, 같아요. 그쵸. 저는 소재가 너무 좋아 보여가지고 또 매력이 끌리더라고요. 네. 이번에 그래서 BTIG가 오. 피그스에 대한 투자 의견을 게시했는데 바로 매수로 제시했고요. 목표가는 $9로 제시했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주가가 60% 넘게 성장하고 있는데요. 가장 주목해 볼 만한 투자 포인트는 역시나 의료복 시장에서 이 브랜드 인지도, 입지가 아주 강력하다는 것이었고요. 이어서 2분기 실적도 예상치를 크게 뛰어넘었습니다. 주당 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예상치를 2배나 상회했는데요. 또 어쩌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겠죠. 부채가 빚이 전혀 없는 재무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이것 또한 핵심 투자 포인트라고 강조했습니다. 와. 저는 이번에 이 피그스라는 기업에 대해서 좀 공부하면서 개인적으로는 의료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물론 환자에게 집중해야 하는 건 맞지만 이렇게 다양한 패션이나 색깔 또 소재들을 입으면 아무래도 기분이 전환될 것 같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조금 더 편하게 입을 수 있는 옷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또 해보기도 했습니다. 와, 저희가 사진 봤을 때 이 의류의 소재도 탄탄해 보이는데 네. 지금 재무도 탄탄하다라고 이렇게 또 짚어주셨고 저희가 간호사분들이 정말 많이 신던 신발 중에 크록스 맞아요. 또 이제 이게 편하다고 네. 입소문이 나니까 그냥 일반인분들도 정말 많이 맞아요. 신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의료 현장에서 소재도 핏도 그리고 적당히 붙어서 일할 때 전혀 거치적거리지도 않고 정말 몸이 편안하다면 이거는 아주 큰 호응을 불러올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기대감이 굉장히 맞아요. 커지는 종목입니다. 또 새벽에 일을 많이 하시잖아요, 저희처럼. 그쵸, 그럼 또 그쵸. 아무래도 학교 편한 때잖아요. 옷을 공감대 입으시고 형성을. 또 이렇게 예쁜 옷을 입다 보면 기분 전환도 되고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또 이렇게 업무 현장에서 네. 기분 전환을 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피그스에 대해서 앞으로 좀 기대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희 채팅창에도 정말 룰루레몬 알로 스타일이네요. 이렇게 채팅을 하고 계시기도 그렇죠. 하네요. 의료계의 룰루레몬 이쁘네요. 이렇게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피그스 티커는 FIGS 이름 그대로입니다. 참고해 보시죠. 오늘 글로벌 IB 종목 정말 알짜 종목을 발굴해 주셨다. 이런 벌써 생각이 끝났어. 듭니다. 그러니까요. 오늘은 네. 정말 생소한 기업도 네. 있고 익숙한 기업의 투자 포인트도 있고 참 알찬 내용 고맙습니다. 네. 저희는 잠시 후에 예림 아나운서로 이슈 체크해보고요. 이번에는 메가캡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살펴볼 기업은 마이크로소프트 소식 봐야겠죠. 네, 맞습니다. 사실 어제도 이제 자주 나왔던 기업이 한 번 더 등장합니다. 바로 N스케일인데 N스케일이 마이크로소프트랑 손을 잡고 엔비디아 GPU 20만 개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회사 측은 텍사스에 있는 AI 캠퍼스에 약 10만 4천 개, 포르투갈 시네스 데이터 센터에는 12,600개의 엔비디아 GB300 GPU를 배치할 예정이다. 이렇게 밝혔어요. 그래서 이 GPU들이 바로 AI 학습과 모델 운영의 엔진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가 N스케일을 통해서 엔비디아 칩 20만 개짜리 AI 공장을 세우는 셈이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어서 마이크로소프트는 하나 더 소식이 있는데요. 오라클이랑도 또 손을 잡았어요. 이번에는 제조업체를 위한 공급망 통합 청사진을 함께 개발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공장의 설비나 센서에서 나오는 그런 데이터들 있잖아요. 이 데이터를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 IoT와 마이크로소프트 패브릭으로 실시간으로 막 이렇게 분석을 해요. 그리고 그걸 오라클의 퓨전 클라우드 SCM이라는 시스템이 있거든요. 네. 이 시스템과 연결해서 공급망 전체를 좀 한눈에 보고 자동으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엄청난 구조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부품 어디가 막혀 있는지, 공장 가동률이 지금 뭐 때문에 떨어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AI가 자동으로 파악을 하고 대응하는 통합관리 시스템을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회사는 이걸 통해서 이 제조업체의 공급망 효율성과 대응력을 한 단계 더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마이크로소프트 소식 그리고 오라클과 함께하는 이야기까지 살펴봤는데 저희 방송 보시다 보면은 자주 나오는 기업들 이 빈도로만 좀 그쵸? 봐도 지금 얼마나 시장에서 애쓰고 있는 기업들이 어디인지 맞아요. 알 수 있게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는 약보합권에서 거래 마쳤고요. 오라클은 정규장에서 1%대 오름세를 기록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애플로 좀 가볼 텐데 이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사실 이 생산 거점을 좀 옮겨야 한다는
압박을 가장 많이 받았던 기업 중에 하나가 애플이잖아요. 맞아요. 조금 변화가 있나 봐요. 변화도 많고 소식도 많았던 게 간밤이었습니다. 일단은 애플이 새로운 가정용 기기 생산 거점을 중국에서 베트남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내년에 출시가 될 제품이 좀 여러 개 있는데 그중에 뭐 홈허브, 실내용 보안 카메라 그리고 내후년에 나올 탁상형 로봇까지 모두 다 베트남에서 생산이 된다고 합니다. 네. 그동안 애플은 신제품을 거의 다 좀 중국에서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베트남이 새 생산의 중심지로 들어서게 되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중국의 전기차 제조사 비아디가 함께 협력을 해요. 비아디가 애플 제품의 최종 조립, 테스트, 포장까지 담당을 하는데 사실 비아디가 원래 파트너긴 합니다. 그래서 애플은 여기에 더해서 베트남 안에서 아이패드 생산 규모도 확대를 하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중국이 맡아왔던 그런 역할들을 점차 베트남으로 이렇게 분산을 시키는 전략이에요. 네. 그래서 전문가들은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 봤더니 뭐 미중 갈등, 관세 리스크, 공급망 불안에 대비한 리스크 분산 전략이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근데 베트남으로 옮긴다고 해서 완전히 이 관세 문제에 있어서 이렇게 프리덤 이건 또 아니에요. 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때문에 최대 20%의 추가 관세 부담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쵸.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애플이 완전 우리는 중국과 절교야 또 이건 또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또 간밤에 팀쿡 CEO가 베이징으로 직접 비행기를 타고 날아갔더라고요. 네? 그래서 가서 아 중국은 여전히 우리에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뭐 공장은 이렇게 다변화를 주되 관계는 유지한다 이렇게 투트랙 전략을 세웠다고 합니다. 아주 좋았어요. 네, 그리고 또 한편 인도에서는 지금 좀 흥미로운 일이 진행되고 있어요. 애플이 현지에서 고급 아이폰 생산 장비를 계약 제조업체에게 제공을 했는데 이 장비의 소유권 문제로 세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합니다. 인도 세법상 이 외국 기업이 장비를 소유하게 되면은 현지 사업을 직접 운영하는 것으로 간주가 돼서 세금이 이렇게 딱 붙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애플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게 세금 면제 로비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 정부는 과세 주권과 기업 유치 사이에 좀 균형을 봐야 한다라면서 되게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애플이 또 추가적인 소식이 있습니다. 제가 또 올해 초에도 계속 전달해 드렸던 게 애플이 이제 M5 최신 칩을 탑재한 뭐 아이패드를 출시할 거다 이렇게 했는데 이 M5 칩을 탑재한 신형 맥북과 아이패드 프로도 함께 공개를 했고요. 또 스포츠 중계권을 더 우리는 확대를 할 것이다라는 발표까지 했습니다. 근데 스포츠 중계권 얘기는 장후에 나왔기 때문에 주가에 반영이 안 됐을 거예요. 그래서 애플 같은 경우에는 정규장 안에서 0.53% 상승했습니다. 정말 간밤에 이슈 부자였던 애플입니다. 부자였어요. 특히나 진짜 뭐 중국, 베트남, 인도까지도 아주 바쁜 그런 행보를 보여주고 있는데 정규장 0.63% 강세 기록했습니다. 자, 다음은 알파벳 볼 텐데 웨이모 쪽 소식을 좀 전해왔네요. 네, 맞습니다. 알파벳의 자율주행차 브랜드가 웨이모잖아요. 웨이모가 마침내 영국 런던에서 로보택시 서비스를 시작하겠다라는 계획을 밝혔어요. 이거는 웨이모에게 있어서는 유럽 진출을 향한 첫 발걸음이다라고 하더라고요. 일단은 몇 달 안에 런던 도심에서 시험 주행을 시작을 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아직까지는 완전한 무인 운행까지는 아니고요. 안전 전문가가 이렇게 운전석에 탑승을 해서 차량을 전반적으로 점검을 하고 도심 주행 데이터를 수집하는 그런 테스트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 과정을 거쳐서 영국 규제 당국의 승인을 받게 된다면 내년부터 상업용 로보택시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런던 도심에도 운전자가 없는 그런 로보택시가 막 돌아다니는 시대가 이제는 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웨이모는 이미 좀 여러 지역에서 이렇게 로보택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제는 본격적으로 유럽 시장 진출 신호탄까지 딱 하늘 향해서 쏘아 올렸습니다. 저희가 운전 게임 할 때도 뭐 코스를 선택할 수 있잖아요. 맞아요. 뭐 어디에 해변가 막 이런 식으로 선택하기도 하는데. 네, 맞아요. 재밌죠. 네, 막 텍사스 도심 이런 부분만 좀 로보택시의 모습을 많이 상상하다가 런던 시내에서 달리는 또 웨이모의 로보택시를 상상하니까 기분 좋은 네, 그런 장면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정규장에서 2%대 강세 보였습니다. 자, 다음은 아마존. 저희가 앞서 연말 쇼핑 시즌 인력에 대한 이야기 어제 했었다. 제가 아주 깜짝
놀랐었는데 오늘은 또 좀 다른 내용이 있네요. 그러니까요. 아까도 제가 이렇게 원고를 쓰면서 우리 예림 아나운서가 이러지 않았어? 근데 왜 또 오늘 또 요런데? 라는 말을 했었는데 아마존이 구조조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해요. 네.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25만 명이나 추가 채용을 한다더니 이제 와서 구조조정을 한다는데요. 이번에는 좀 다른 파트예요. 어제는 이제 뭐 배송이라던가 물류 쪽이라면 이번에는 인사 쪽에서 그게 이제 구조 조정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 부서의 인력의 최대 15%까지 감축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아직까지 정확한 인원이나 규모, 시점은 정해지지 않은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아마존의 주가는 조금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정말 뭐 미국 빅테크들은 이 사업의 방향성을 조정할 때 한 번씩 몸집을 확 줄이는 그런 이야기들이 좀 나오기는 하는 것 같아요. 그만큼 기업의 효율성을 바로바로 제고하려는 움직임으로 좀 저희가 이해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아마존 소식 살펴봤고요. 그다음은 메타, 참 인재 전쟁에서도 가장 치열했던 기업 중에 하나인데 이제는 인프라 쪽에서도 아주 열릴 행보를 보여줬습니다. 네, 메타가 인공지능 인프라 확충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미국의 이 텍사스주의 엘파소라는 곳이 있거든요. 여기에 15억 달러 이상을 투자해서 초대형 데이터 센터를 짓는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이 시설은 최대 1기가와트까지 확장할 수 있는 그런 큰 규모로 만들어진다고 해요. 쉽게 말해서 이 도시 하나의 전력 수요를 감당할 만큼 초대형 AI 데이터 센터가 들어온다라는 겁니다. 이곳에서는 기존의 일반 서버뿐만 아니라 최신 AI 하드웨어까지 함께 운용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된다라고 해요.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또 중요한 소식이 하나 더 있었는데요. 네. 어제도 언급이 굉장히 많이 됐었던 암홀딩스와 함께 손을 잡았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메타가 암 기반 데이터 센터 플랫폼을 통해서 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AI 추천 시스템, 그러니까 무엇을 보여줄지 결정하는 이 알고리즘을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구동을 하겠다라는 발표까지 있었습니다. 네, 해당 소식 속에 메타는 정규장 1%대 상승불 켜냈고요. 암홀딩스 저희가 이틀 연속해서 소식 전해드리고 있는데 정규장과 애프터마켓 모두 1%대 오름세 기록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메가캡 특징주 일라이릴리의 이 경구용 체중 감량 약과 관련된 새로운 임상 소식이 나왔죠. 네, 그 약이 바로 이름이 저랑 성이 똑같아요. 오포글리프론이에요. 네. 해주 옷인가 봐요. 네, 이 오포글리프론의 3상 임상시험 결과가 공개가 됐습니다. 꽤나 인상적으로 나왔어요. 이번 임상에서 오포글리프론은 당뇨병 환자의 혈당 조절을 확실히 개선을 시켰습니다. 특히나 당화혈색소가 장기적인 혈당 관리 지표인데요. 이 수치가 최대 1.7%나 감소했다고 해요. 근데 비교 대상이랑 딱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비교 대상이 아스트라제네카였거든요. 아스트라제네카보다 거의 2배나 효과가 컸다고 해요. 그리고 또 다른 임상시험에서도 결과가 비슷했는데 오포글리프론이 체중을 줄이고 심혈관 질환 위험 요인까지 그렇게 개선하는 효과까지 보여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이게 살을 쫙쫙 빼준다 이게 아니라 혈당, 체중, 심혈관 건강까지 동시에 잡는 그런 신약 후보로 주목을 더욱더 받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임상은 더 남아있어요. 추가 임상시험 결과는 내년 1분기에 발표가 될 예정이라고 하니까 그 사이에 또 어떤 소식이 나오는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일라이릴리가 올해 상반기에 오포글리프론과 관련해서 발표했던 자기들의 계획을 좀 착착 추진해 나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맞아요. 올해 말 내년 초까지도 임상에 대한 플랜이 남아있는 상황이고 사람 마음이 참 신기한 게 우리 은비 씨랑 같은 옷이라고 하니까 호감이 확 가네요. 그렇죠, 그렇죠. 오포글리프론 맞아요. 엄청난 텐션과 위력을 보여주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저희는 이렇게 은비 아나운서와 함께 메가캡 특징주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간밤의 글로벌 이슈들 살펴보겠습니다. 자, 저희가 어제는 트럼프 대통령의 말말말 주목할 수밖에 없었는데 오늘은 다른 인물의 말말말이네요. 네, 맞습니다. 오늘은 베선트 미 재무장관의 말말말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어제부터 IMF 회의가 진행되면서 우리나라 측에서도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워싱턴에 새벽에 도착했습니다. 방미길에 나서면서부터 베선트 미 재무장관의 한국에 대한 상황을 잘 설명하겠다 이렇게 밝혔었는데요. 마침 간밤에 진행된 베선트 미 재무장관의 인터뷰에서도 우리나라와 관련한 발언이 꽤 많이 공개됐습니다. 한국과 협상을 마무리하려는 참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최근 한국의 대미 투자를 두고 이견이 있지 않냐는 질문에 그 디테일을 해결하고 있다고 답했는데요. 열흘 안에 뭔가 나올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는데
아무래도 2주 뒤에 있을 APEC 정상회의에서 양국의 협상에 타결될 가능성이 높게 예측되고 있습니다. 오늘 앞서 설명해드렸던 것처럼 이 소식으로 원달러 환율의 상승폭이 축소되기도 했는데요.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시간으로 한 새벽 5시를 좀 넘어서 한국이 대미 투자금 3,500억 달러를 선불로 지급하기로 했다고 다시 한번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아직 이 투자금 집행 방식을 두고 좀 미국과 이견 차이가 있어서 합의문에 최종적으로 서명을 하지는 않았거든요. 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 모두 합의문에 서명했다며 일본을 두고는 6,500억 달러를 선불하기로 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오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이렇게 우리나라 4대 그룹 총수들이 오늘 트럼프 대통령과 마로라고 리조트에서 골프 회동을 할 예정이죠. 네.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이 주선한 만남인데 우리 기업들과 트럼프 대통령의 만남이 관세 협상의 이 숨통을 좀 트여주는 계기가 될지 이것 또한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시 배선트 재무장관의 발언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네. 배선트 장관은 중국과의 상황과 관련해서도 언급을 좀 했는데요. 미국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오더라도 중국에 대한 입장은 바꾸지 않을 거라 주장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미국 정부는 미국의 경제적으로 가장 좋은 선택을 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또 이번 IMF 회의를 계기로 유럽, 캐나다, 호주, 인도, 아시아 국가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만큼 중국의 히토류 수출 통제에 대해 어떻게 하면 강력한 대응 수단을 모색할 수 있을지도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중국에 대한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하고 있는데요. 중국이 히토류 수출 통제를 연기한다면 미국 역시 관세를 더 길게 유예하는 게 가능하다고 말했고요. 중국의 행동이 도발적이지만 여전히 대화의 여지가 있다며 장기적인 관세 휴전 가능성도 있다고 언급하기로 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스캇 베선트 재무장관의 말 좀 살펴봤는데 지금 이 대미 협상과 관련된 부분들 이어지는 내용 저희가 전망에 대해서는 잠시 후 장재철 박사님과 함께 이야기를 해볼 거고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 좀 서동요 방식을 쓰고 있는 건 아닐까 맞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계속해서 뭐 합의문에 서명을 했다 막 이렇게 그러니까요. 얘기를 하고 또 본인도 헷갈리는 게 아닐까요? 이게 왜냐면 그 일본에 대해서 6,500억 달러라고 그러니까요. 얘기했는데 맞아요. 5,500억 달러를 맞아요. 착각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실제로 네. 좀 기사에 나오기도 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자, 저희가 맞아요. 앞으로 이어지는 내용은 좀 꼼꼼하게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지금 사실 미중 협상과 관련해서 이 갈등과 관련해서 워낙 이슈를 뒤덮었기 때문에 잠깐 잊고 있었던 게 셧다운이 아직 이어지고 네, 있고요. 맞습니다. 지표가 부재한 상황에서 이번 주 베이지북에 대한 주목도가 좀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전망들이 있었는데 이 내용 좀 살펴볼까요? 네, 벌써 말씀 주신 대로 미국 정부가 셧다운에 돌입한 지 3주 차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네. 아직도 셧다운 문제를 해결할 방안이 지지부진한 상황 속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계기로 공무원 10,000명을 해고하겠다는 조치를 선언했는데요. 지난 10일까지만 해도 셧다운을 계기로 4,000명이 넘는 공무원들을 해고하겠다고 밝혔었는데 이보다 훨씬 해고 대상이 늘어나게 된 거죠. 특히 소비자 금융 보호국을 언급하면서 이 조직은 몇 달 안에 폐쇄할 계획이라고도 말했는데요. 네. 그런데 오늘 미 연방법원에서 셧다운 기간 동안 연방 공무원을 해고하는 걸 일시적으로 중단하도록 판결을 또 내렸고요. 또 바로 이어서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 정부의 채용을 엄격히 통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채용을 동결하면서 특정한 명령 없이는 정부 직원의 공석을 채우거나 새로운 직위를 만드는 걸 금지한 행정명령인데요. 네. 다만 백악관, 고위직 공무원, 군인, 이민 단속국에는 이 방침이 적용되지 않을 전망입니다. 오늘은 또 미국의 경기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연준의 베이지북이 공개됐는데요. 그동안 연준에서는 관세로 인한 비용이 일시적일 수 있다, 또한 아직 불확실하다 이렇게 좀 언급을 해줬었는데 이번에는 조금 달랐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의 영향으로 사업자들의 비용 상승 부담이 현실이 되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조사 기간 동안 아무래도 물가가 상승한 게 확실히 지표로 드러나고 있는 거죠. 여러 지역에서 의료, IT 서비스 등의 가격이 오른 건 물론이고요. 특히 수입 비용이 크게 상승했다며 최종 가격으로 이게 다 전가되고 있기 때문에 고객들이 관세 비용을 온전히 내고 있는 부분이 짙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가격 변화에 민감한 업체
업종들은 고객들의 반발을 좀 의식해서 소비자 가격을 변경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는데요. 그렇죠. 고용 시장과 관련해서는 몇 주간 전반적으로 안정적이었으나 고용 수요는 억제된 상황이라고 진단하기도 했습니다. 셧다운 상황과 관련해서는 셧다운이 장기화될수록 연방 공무원들이 임금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경제 활동에 둔화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셧다운 상황, 그리고 베이지북에 대한 내용 좀 요약해서 살펴봤는데 지금 관세에 대한 여파가 일부 부문에서는 가시화되고 있다. 이런 점도 좀 눈에 띕니다. 이에 대해서도 잠시 후에 저희는 장재철 박사님과 좀 더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김예림 아나운서 이슈 수고하셨고요. 저희는 이제 또 을 쏟아낸 기업들 이야기 살펴볼 텐데 가장 저희가 주목하고 궁금했던 게 ASML이었죠? 맞아요. ASML은 사실 우리 시장에도 너무 영향을 많이 주기 때문에 이렇게 약간 두 눈을 크게 뜨고 봤는데 일단은 이번 분기 순매출은 예상보다 조금 낮았는데 순이익은 시장 기대를 웃돌았습니다. 다만 이 ASML CEO가 중국 매출 둔화 경고를 했어요. 내년에는 중국 고객들의 수요가 올해보다는 크게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동시에 그렇다고 내년 매출이 줄어들진 않을 것이다 라면서 전체 성장 둔화에 대한 우려를 어느 정도 또 진정시키는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매출이 작년보다 15% 늘고 총 마진은 52%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여전히 AI 투자 열풍이 매출을 끌어올리고 있다라고 강조를 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3분기 신규 수주액이 54억 유로로 달러로는 약 62달러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이 장기 성장 계획을 다시 한번 더 크게 강조를 했는데요. 2030년까지 매출을 지난해 283억 유로의 그 2배 이상인 최대 600유로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라고 하면서 네덜란드 본사 인력도 2배나 확대할 계획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워낙 좋은 앞으로의 사진을 이렇게 만들어내다 보니까 주가가 2.7%나 상승했습니다. 네, 이렇게 ASML의 성적표 살펴봤습니다. 확실히 반도체 업계에서는 저희가 주목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었으니까요. 이 내용 잘 체크를 해보시고요. 잠시 지금 유튜브에 대한 속보가 좀 나오고 있네요. 접속 장애가 발생하고 있어서 지금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이고요. 모바일 앱에서 영상이 재생되지 않는 오류가 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상 재생이 되지 않는 것 같은데 우선은 시청자 여러분들 혹시 불편을 겪으셨다면 저희가 양해의 말씀을 좀 부탁드리고요. 그 밖에 좀 정상적으로 혹시 접속이 되시는 분들께서는 채팅을 통해서 좀 소통을 해주시면 저희가 참고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 방송 영상은 다시 보기로 꼭 올려드릴 테니까요. 이 부분도 좀 체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도 아마 후에 채널 공지를 통해서 이 부분을 잘 알려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간대가 참 아쉬운데 지금 8시 40분, 44분 기점으로 유튜브 접속 장애, 모바일 기기에서의 재생 오류에 대한 뉴스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저희는 우선 준비된 내용 이어가 보죠. 금융주의 실적 시즌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성적표를 내놨죠. 네, 어제 금융주 같은 경우 희비가 엇갈렸다면 간밤의 금융주는 그래도 참 좋았어요. 3분기 실적이 시장 예상치를 훌쩍 뛰어넘었어요. 핵심 동력은 역시나 투자은행 부분이었는데요. 순이익이 전년 대비 23% 증가했고 매출도 10% 넘게 늘었다고 말을 했어요. 특히나 이 투자은행 수수료가 43%나 급증해서 20억 달러를 기록했는데 이게 시장 예상치보다 3억 8천만 달러나 많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조금 더 살펴봤더니 다른 대형 은행들처럼 이 기업 간의 거래라든가 이 자금 조달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이다라고 해요.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할 만한 점은 주식 트레이딩 부분인데 이쪽의 흐름도 되게 좋았어요. 매출이 전년 대비 14% 증가한 23억 달러로 시장 예상치보다 2억 달러 이상 많았습니다. 이제 결국에는 투자은행과 트레이딩이 같이 이렇게 실적을 끌어올렸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4% 넘게 상승했었습니다.
네, 간밤에 웃었던 뱅크 오브 아메리카, 여기에 모건 스탠리도 실적을 발표했죠. 마찬가지로 시장 예상치 역시나 뛰어넘었고요. 순이익이 전년보다 무려 45%나 증가했고 매출은 18%나 늘어나면서 여기서부터 별표예요. 사상 최대치인 182억 2천만 달러를 와. 기록을 했습니다. 네. 부분별로 보면요. 주식 트레이딩이 특히 돋보였는데 매출이 전년 대비 35% 늘어나면서 시장 예상치보다 7억 달러나 초과했다고 해요. 그래서 회사 쪽에서는 이 전 사업 부분과 지역 전반에서 거래가 활발해졌고 특히나 헤지펀드 대상 프라임 브로커리지 부분에서 사상 최대 실적을 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자산관리 부분도 호조를 보였는데 이 최근에 주가가 역사적 고점까지 이렇게 오르게 되면서 자산 가치가 커지고 수익이 늘어난 덕분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주가가 4.7%나 상승을 했습니다. 네, 모건 스탠리 52주 신고가까지 경신을 했고요. 확실히 어제 시티그룹부터 해서 실적 성적표에 사상 최대라는 말까지 들어가면 좀 탄력을 확실히 받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저희가 섹터별 흐름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참 여러 가지 섹터들이 움직였는데 저희가 원전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원전은 꼭 봐야 되죠. 네, 원전은 일단 미 육군이 군 기지에 야누스 프로그램을 출범을 시켰어요. 쉽게 말해서 군 기지에 초소형 원자로를 이렇게 설치를 해서 전력망이 끊기더라도 24시간 동안 작동하는 자급자조형 기지를 만들겠다라는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2028년 9월 30일 이전에 실제로 가동을 해라 이렇게 국방부에 직접 지시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원자로들은 군기지의 무기체계나 통신시설처럼 전력이 끊기면 안 되는 게 있잖아요. 그런 핵심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돌리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원자로를 정부가 직접 운영하지 않고 민간 기업이 소유하고 관리를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대감 덕분에 관련 종목들이 일제히 급등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뉴스케일 파워 같은 경우에는 16% 넘게 급등을 했고 다만 오클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좀 떨어졌거든요. 장 초반에는 급등세였다가 뉴클리오도 마찬가지로 일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1.4%, 3%대 하락하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오클로가 지금 애프터마켓에서 또 그 낙폭을 만회하면서 또 한 번 강한 위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정규장에서도 신고가를 경신한 후에 잠깐 빠졌다가 다시 가고 있다. 이 점은 확실히 투자자로서 기대할 만한 포인트입니다. 자, 이번에는 최근에 계속해서 주목했던 히토류 관련주 간밤엔 좀 달랐죠. 폭등을 이어갔었는데 이제 제동이 좀 걸린 것 같아요. 블룸버그 보도가 있었는데 베선트 재무장관이 이런 말을 했어요. 만약에 중국이 히토류 수출 제한 강화 계획을 유예를 한다면 미국도 중국산 제품에 부과 중인 고유 관세를 더 오래 일시 중단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양국 간 긴장이 완화가 될 수 있다라는 신호로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시장이 곧바로 반응을 했습니다. 그동안은 중국이 수출을 막으면 미국 기업이 이득을 본다. 이런 기대감으로 급등했던 히토류 관련주들이 일제히 하락세로 전환했는데 MP 머티리얼즈가 8.9%대 하락했고요. 네. USA 레어어스 같은 경우에는 10.29% 하락, 그리고 크리티컬 메탈스는 무려 24%나 하락세를 크게 보여줬습니다. 가장 급등했던 만큼 크리티컬 메털스가 가장 좀 많이 빠지기도 했는데 좀 몸집이 가벼워서 더 움직임의 변동성이 큰 것도 같습니다. 자, 히토류 관련주가 조금은 빠졌다는 점. 마지막 섹터로는 저희가 방산주 볼 텐데 약간 우리 예림 아나운서 이슈랑 이어지는 것 같아요. 베선트 장관의 말말말에 또 영향을 받았죠. 이번에는 그 발언이 좀 방산 쪽으로 영향을 받았는데요. 연방정부의 국방 예산이 늘고 있는 만큼 방산 기업들에게 자사주 매입을 줄이도록 요청할 수가 있다라는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정부가 국방비를 늘려줄 테니까 그 돈으로 주가를 이렇게 띄우지 말고 실제 방위력 강화에 써라. 이렇게 메시지를 던진 셈이죠.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런 발언을 두고 이 방산 기업들의 잉여 현금 사용에 대한 규제가 강화가 되고 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현금 흐름을 마음대로 주주 환원에 쓰기 어려워질 수 있다라고도 해석이 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여파로 방산주 전반이 약세를 보였는데요. 로키드 마틴이 1%대, 노스록 그루먼이 2%대 하락했고요. 지금 보이시죠? 지금 줄줄이 하락을 했어요. 네. RTX나 제너럴 다이내믹스도 1%씩 이렇게 밀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밀렸던 방산주들의 이슈까지 체크해봤습니다. 자, 저희가 오늘 방송 중에 유튜브 접속 장애가 좀 발생을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정상적으로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은 혹시나 새로 고침하지 마시고요. 채팅창에 지금 어떤 상황에서 시청이 잘 되고 계시는지 좀 공유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오늘 내용, 이슈와 이 글로벌 특징주들에 대한 내용은 저희가 유튜브 채널에 반드시 다시 보기로 올려드릴 테니까요. 이 부분도 참고 부탁드립니다. 자, 김예림, 오은비 아나운서 함께했고요. 잠시 후 장재철 박사님과 함께 돌아올게요.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은 오늘 아침 글로벌 증시 브리핑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도 지금 유튜브 채팅에 대해서 모바일로도 컴퓨터로도 함께 확인을 하고 있는데 지금 모바일에서는 좀 재생이 되지 않고 PC로는 재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정상적으로 시청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새로 고침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시청을 해주시면 되고요. 혹시나 원활하지 않았던 부분은 저희가 오늘 다시 보기로 꼭 올려드린다는 점 참고를 부탁드립니다. 자, 저희는 오늘 시장에 대한 깊이 있는 인사이트 체크해 볼 텐데요. 목요일 피나클 경제연구소 대표 장재철 박사님 모셨습니다. 박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긴 연휴 전에 뵀었는데 정말 오랜만에 뵀습니다. 연휴 잘 보내셨어요? 네, 잘 보냈습니다. 네, 좀 바쁘게 보냈어요. 맞아요. 그때도 하실 일이 좀 많이 있다, 바쁘게 보내신다라고 해주셨는데 그 사이에 시장도 바빴습니다. 뭐 바뀌지 않은 부분, 셧다운 상황 같은 것도 유지가 되고 있고 그와 반면 미중 갈등이나 다른 내용들도 여러 가지 이슈가 쏟아졌는데 하나하나 체크를 해볼게요. 우선은 베이지북. 저희가 이제 박사님과 지지난주에 이야기했을 때 지표가 나오지 않는 상황은 확실히 좀 부담이 될 수 있다, FOMC에.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좀 베이지북에 대해서는 내용을 꼼꼼히 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저는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뭐 고용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물가에서도 관세 인상의 여파 조금씩은 나타나고 있다. 이런 진단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박사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네, 아무래도 미국 정부에서 공식적인 통계 데이터가 안 나오는 상황에서 연준이 미국 전역에 있는 12개 지역에 대한 경제 상황을 평가한 보고서가 베이지북이잖아요. 여기서 연준이 이제 미국에 대한 경기 판단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전체적인 경제 활동 자체를 보면 큰 변화는 없는 거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세부 내용을 보면은 소비 부분이 좀 둔화되는 부분이 있었고 앞에서 지적하신 것처럼 물가가 좀 네. 지난번보다 그러니까 9월달 보고서보다 좀 높은 경향이 있고 여기에는 관세 영향이 지금 반영되고 있다. 이런 부분이 좀 지적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연준이 제일 고민하는 부분이 고용인데요. 고용에 대해서는 수요가 좀 둔화하고 있고 이민 정책 이런 것들에 의해서 또 공급도 줄고 있다. 그래서 고용 시장에서의 둔화를 지금 좀 부각을 시키는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 셧다운에 대한 얘기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많은 지역에 대해서 얘기는 없었지만은, 그렇더라고요. 예, 그래도 셧다운이 장기화될 경우에는 일부 지역에서 경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좀 정리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연준이 이제 10월달 곧 우리 저거 하잖아요. 그 FOMC FOMC가 네. 해야 하는데
이 정책 결정을 할 때 소비자 물가라든지 아니면 고용에 대한 정부의 공식력 있는 데이터는 없지만 연준 자체가 지금 분석한 이런 내용들을 봤을 때 충분히 금리 시장이 예상하는 것처럼 금리를 한번 내릴 수 있는 그런 어떤 데이터들은 나온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경제 지금 아틀랜타 연준이 올 3분기뿐만 아니라 4분기까지도 경제를 이렇게 쭉 본다고 하면 경기가 그렇게 나빠지는 것 같지는 않아요. 예, 3분기 지금 경제 성장률이 전기 대비 연율로 3.8%, 네. 3분기가 지금 4분기잖아요. 그리고 지금 대부분의 IB들은 3% 내외 아니면 좀 낮으면 2% 후반, 그러니까 상당히 높은 경제 성장률을 보이는 거죠. 네, 그래도 이런 침체에 대한 우려까지는 갈 필요가 없는 상황, 크게 시장에 대한 진단이 바뀌지는 않았다. 다만 고용 둔화에 대한 언급은 저희가 확실히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FOMC도 2주 정도 앞으로 다가왔고 우리나라 금통위도 일주일 정도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이에 대한 내용 잠시 후에 저희가 박사님과 좀 말씀 이어가겠고요. 국내 개장이 1분여 정도 남은 상황이기 때문에 우선 이 부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예상 체결지수 코스피와 코스닥 양 시장이 소폭의 상승 출발 대기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예상 체결 지수는 3,670선, 코스닥은 869선에서 출발 대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시장은 조금 어찌 보면 글로벌 정세가 어지러운 가운데 어제 다시 한번 또 사상 최고치를 새로 썼습니다. 자, 여기에 지금 전약 후강하는 장세를 보이면서 코스피 시장에 외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가 들어온 점도 눈에 띄었고요. 다만 이 외인과 기관이 주목했던 방향성은 조금 달랐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외인은 이 대형주에 그리고 외인이 중소형주에서 매수 우위 성향을 보였고 기관이 좀 더 대형주의 러브콜을 보였었는데요. 과연 오늘 수급 주체들은 또 어떻게 움직이게 될지 그리고 상승불을 켜냈던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비롯해서 오늘 또 대형주, 시총 상위주들의 흐름도 저희와 함께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최근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는 구간 가져가고 있고 두산 에너빌리티는 최근에 시장에서 계속해서 강세 눈에 띄고 있습니다. 자, 시총 6위까지 올라섰는데 이 시총 순위 싸움도 함께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0월 16일 국내 증시 출발합니다. 자, 오늘 소폭의 상승 출발이 예상되었던 이 양시장, 국내 증시 어떤 흐름으로 이어갈지 그리고 일본 시장도 어제는 반등하는 흐름 1%대의 상승불을 켜냈는데 하지만 48,000선을 회복하지는 못했습니다. 이 최근에 좀 정치적인 불확실성 때문에 증시가 타격을 입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과연 오늘은 어떤 모습으로 출발하게 될지 이 부분도 오늘 시장의 좀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개장 지수 확인해 보시죠. 예상 체결가보다 코스피는 조금 더 강하게 0.51% 오름세 3,675선에서 출발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0.24% 강보합권 현재 866선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총 상위주들의 흐름은 어떨까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우선 보합권에서 엇갈리면서 출발합니다. 삼성전자 0.53% 오름세 95,500원, SK하이닉스는 0.3% 내리며 421,25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강보합이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오늘은 숨고르기. 하지만 두산 에너빌리티는 오늘도 상승불 속에서 출발하네요. 2% 가까이 오르면서 84,500원 선 기록합니다. 자, 현대차와 기아가 오늘 나란히 5%대의 강세로 출발을 하고 있는데 현대차 5.59% 오르면서 현재가는 23만 6천 원, 기아도 10만 9,7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앞서 이 트럼프 대통령과 마로라고 리조트에서 골프 회동, 우리나라 재벌 총수들의 이야기도 함께 전해드린 바가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함께 기대감 가지면서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삼성물산도 2% 가까운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총 상위주들 확인해 보시죠. 알테오젠은 오늘 강보합 출발합니다. 44만 6,500원의 현재가 기록하고 있고요.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 나란히 상승불 켜냅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까지 1%대의 강세 속에 현재가는 35만 2,500원이고요. 파마 리서치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강합니다. 5%대 강세 57만 7,000원에 거래 출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삼천당 제약까지도 3%대의 상승불 20만 6,000원에 장초반 흐름 가져가고 있고요. 그 밖의 종목들 보합권에서 조금 엇갈리는 가운데 클래시스가 2%대의 상승불 켜내면서 이오테크닉스와 시총 순위가 바뀌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업종별로 추이를 살펴봤을 때는 어떨까요? 우선 코스피 시장에서는 대형주, 중소형주까지도 소폭의 상승불 켜내는데 대형주가 조금 더 강한 모습이고요. 여기에 운송장비, 부품과 증권이 업종지수 2%대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운송창고, 보험까지도 함께 상승불을 켜내고 있고요. 지금 전반적으로 미증시에서도 금융주, 호실적들을 내고 있고 우리나라 4대 금융사도 이번에 호실적을 낼 거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에서 전반적으로 많은 업종이 상승하는 가운데 오락, 문화, 금속은 1% 내외의 내림세, 의료, 정밀기기와 제약, 섬유, 의류는 약보합권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코스닥에서 업종별 등락률 살펴보실까요? 운송장비, 부품 업종과 의료, 정밀기기 1% 내외 상승불 현재 켜내면서 현재 강세 업종으로 분류가 되고 있고요. 나머지 업종들도 강보합권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만 업종 안에서 종목별로는 조금 엇갈리는 흐름 나타나고 있고요. 코스닥에서 기타 제조와 출판 매체 복제는 약세 업종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현재 일본 증시의 개장 지수 집계됐습니다. 확인해 볼 텐데요. 1% 넘게 오르면서 48,000선 회복하고 있네요. 현재 지수는 48,156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어서 잠시 후에 원달러 환율과 엔달러 환율의 이 추이도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는 개장 상황 확인해 봤는데 우선 국내와 일본 증시는 상승불 켜내고 있는 상황. 그리고 앞서 저희가 베이지북에 대한 내용까지도 현재 미국의 경기 진단 내용 살펴봤을 때 이 고용 둔화에 대한 부분을 박사님께서 좀 짚어주셨는데 파월 의장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리스크를 좀 조심스럽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뭐 스티븐 마이런 이사는 언제나 그렇듯이 금리 인하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를 했는데 10월 금리 인하. 우선 인하에 대한 가능성은 훨씬 더 짙어지는 것 같고 인하 폭에 대해서도 좀 변화가 있을지 이런 부분도 궁금하거든요. 예, 지금 인하에 대한 확률은 시장에서 거의 이제 100% 확실시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하의 폭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좀 네? 궁금해할 수 있는데 파월 의장이 이제 지적한 부분은 지금 고용 시장이 둔화가 되고 있고 구인 건수가 좀 줄고 있는 것이 실업률을 올릴 수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현재 미국 실업률이 4.3%입니다. 그래서 연초에 4.0에서 좀 올라온 부분이 있는데 이게 추가적으로 올라가게 되면 연준이 금리를 더 인하하게 되는 그런 어떤 기조의 변화를 가져온 그 포인트가 되는데 네. 사실 이게 25bp를 내리는 거냐 아니면 50bp를 내리는 거냐 50bp를 내리는 데에는 좀 약간 부담이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베이지북에서도 얘기를 했지만은 인플레이션 압력이 관세라든지 아니면 서비스 부분에서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PC 그러니까 개인 소비 지출 물가로 보더라도 전년 동월 대비 2.7%, 코어는 2.9%. 그러니까 연준이 목표로 하고는 2%보다 상당히 높죠. 그래서 물가에 대한 우려 때문에 50bp의 큰 폭 인하를 하기는 어려운 거고 마이런 이사가 얘기했던 것은 관세로 인한 여러 가지 또 중국과의 갈등으로 인한 불확실성 때문에 경기가 나빠질 수 있으니까 금리를 인하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마이런 이사 같은 경우는 지난번 FOMC에서 50bp 인하를 얘기를 하고 올해 안에만 125bp를 내리라고 했는데 사실 이러한 견해는 연준에서 이렇게 다 뭐라 그럴까요? 받아들여지지 않는 약간의 아웃라이어적인 그런 견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마이런 이사에 대한 코멘트 그리고 파월 의장의 이야기도 해봤는데 자, 잠시 저희가 국내 증시 지수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코스피가 3,697선까지 기록을 하면서 1%대 상승불 속에 3,700선 도전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지수가 또 한 번 사상 최고치 경신을 이어가고 있는데 과연 3,700선도 돌파할 수 있을지 오늘 시장의 흐름 함께 좀 지켜보시죠. 자, 저희는 다시 좀 파월 의장으로 돌아와서 이 베이지북보다 하루 전 어제였죠. 파월 의장의 이 코멘트 중에 QT, 양적 긴축을 조만간 좀 몇 달 내로 종료할 수 있다. 사실 파월 의장의 임기도 이제 내년 5월까지인가요? 그런 상황에서 몇 달 내로 종료할 수 있다. 우선 이 발언이 나왔고 그 실시간으로 증시는 당시에 여기에 조금 좀 좋게 반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2018년대 QT 때는 시장이 좀 크게 흔들렸었던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좀 다른 거예요? 사실 그 QT를 종료하겠다는 얘기는 네. 그 QT가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이제 어떻게 보면 대차 대조표를 줄이다 보면
연준이 가지고 있는 자산을 파는 거거든요. 그쵸. 그렇게 되면 은행이 사야 되는데 은행이 사면 은행들이 가지고 있는 준비금이 줄게 돼요. 줄게 되면 자금 시장에서 단기 자금 시장에서 자금이 어떤 융통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니까 금리가 뛰거나 변동성이 커지거든요. 네. 2019년인가 그랬을 거예요. 그때 보면 레포 금리, 은행과 금융기관들이 초단기로 빌려주고 돈을 받는 그 시장이 있는데 그때 금리가 10%까지 뛰었어요. 그때 있었던 일이 연준이 QT를 하고 있었고 또 아주 시기적으로 봤을 때 기업들이 이제 법인세를 낸다든지 여러 가지 세금 기간이 걸렸었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은행이 가지고 있는 준비금 그중에서도 법정 준비금보다 좀 더 여유 있게 가지고 있었던 초과 준비금이 없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시장의 충격이 컸었죠. 네. 그래서 연준이 지금 파월 의장이 얘기하는 것은 지금 단기 자금 시장을 보니까 이게 금리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고 마치 그때처럼 좀 불안한 상황이 좀 재현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제기가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준비금 자체로 보면 네. 연준이 지금 추정하고 있는 준비금 자체로 보면 약 3조 달러 정도 된대요. 근데 이게 연준도 그렇고 뭐 원로이사도 그렇고 적정 준비금 수준이 2.7조, 2조 7천억 달러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의 다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QT를 줄이고 어쩌면 QT 줄이고 난 다음에는 다시 양적 완화를 조금 더 해야 될지도 몰라요. 이게 추세적으로 준비금이 줄기 때문에.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요인들을 봤을 때는 단기 자본 시장, 단기 자금 시장에서의 금융 안정을 위해서 QT를 줄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시장 입장에서 보면 어쨌든 유동성이 늘어나는 거니까 그쵸. 그러니까 시장은 좀 이러한 뉴스를 좀 반기는 그런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이 안에서의 키워드는 좀 유동성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시장에 정말 뒤덮었던 이슈 중에 하나가 미중 무역 갈등, 뭐 계속해서 잡음이 좀 들려오고 있는데 반도체와 히토류 늘 나오던 카드가 좀 나왔었다면 이번에는 해운과 관련된 이야기도 나왔고 대두에 대한 코멘트까지도 좀 나왔습니다. 여기에 간밤에 또 미국 행정부에서 중국 히토류 통제는 이 전 세계 공급망을 장악하려는 시도다라고 하면서 우리는 동맹국들과 함께 이를 막겠다. 좀 이런 코멘트를 함께 내놓기도 했는데 이게 사실 처음에는 에이펙을 앞두고 좀 기싸움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보다가 이렇게 싸울 거리가 계속해서 많아진다고 하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더라고요. 네, 너무 어떻게 보면 예상할 수 있었던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상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런 상황에서 만나게 되면 서로 더 많은 걸 요구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나기 전에 부를 수 있는 만큼 다 부르는 거죠. 나는 이것도 하고 싶고 너는 이걸 해야 된다고 해놓으면 만나가지고 그러면 그런 거 없이 그냥 있던 대로 가자. 그게 이제 베센트 얘기의 관세 유예 이거를 좀 오래 기간 갈 수 있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갈등 부분 자체가 시장에는 상당히 불안 요인이 있긴 하지만은 궁극적으로 어차피 경주에서 만날 거로 예상이 되거든요. 지금 같은 네. 경제, 외교 뭐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 특히 공급망 이슈들 둘이 안 만날 경우에는 두 나라의 굉장히 경제적인 또 타격이 있을 거로 예상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좀 긴장 수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만날 가능성은 더 높아지고 만나서 합의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만나긴 할 것 같아요. 어느 정도까지 타협할지 그게 이제 궁금합니다. 그쵸, 그래서 네. 시장은 오히려 만나는 것보다도 만나서 어디까지 휴전을 할 건지 그리고 휴전 기간을 더 늘릴 건지 여기에 대한 얘기를 좀 듣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결론은 이번에 만났을 때 조금 뭐랄까요? 그냥 좀 뻔한 이야기들만 오가고 깊이 있는 어떤 진전이 나오지 않는다면 오히려 좀 많이 시장이 실망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게 제일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사실 이 두 정상이 만난다는 것은 네. 무역 갈등 관세 이슈뿐만이 아니라 사실 이게 뭐 우리 증시뿐만 아니라 또 외환 시장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이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가 지금 주목하고 있는 또 일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세계의 만남이 될 수 있는 전환점이 네. 될 수도 있는 건데 좀 너무 많은 걸 주장하고 갈등을 하다 보니까 좀 결과에 대해서는 네. 좀 약간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나긴 만날 건데 네. 좀 잘 타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은 결국 이게
만나기 전에 아웅다웅 하는 것보다 만나서 제대로 되지 않는 게 더 큰 문제일 수 그렇죠. 있다. 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저희가 좀 우려되는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는 가운데 현재 코스피 지수가 3,700선을 터치했다는 소식 함께 전해드립니다. 3,700.28까지 기록한 뒤에 다시 3,695선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3,700선을 두드리고 터치했다라는 소식까지 함께 전해드립니다. 자, 이렇게 시장이 우선 오늘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저희가 국내 투자자로서는 우려하는 요인 중에 하나가 원달러 환율이 최근에 1,430원까지도 돌파를 했습니다. 이 외환 당국이 잠깐 구두 개입을 하면서 조금은 진정을 시키기도 했지만 1,400원대 이렇게 당분간 굳어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뭐 우리 정책실장도 가고 산자부 장관도 미국을 갔는데 갔죠. 가서 타결을 해야 되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쵸. 예를 들면 지금 우리 달러 원환율이나 달러 인덱스로 해서 달러의 강세를 측정하는 그 지수가 있잖아요. 이게 지난 9월 중순이 아마 최저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달러 지수가 약 한 2.5% 상승했어요. 그럼 달러 강세라는 얘기거든요. 이 달러 강세는 사실 미국 자체나 아니면 다른 요인보다도 유럽에서 유로와 프랑스의 재정 걱정, 그리고 재정 부채 얘기, 그리고 일본에서의 정치적 불안 요인들, 이런 것들 때문에 정치 변화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유로화랑 엔화가 약세되면서 달러가 상대적으로 강세가 됐는데 우리 원화도 약 한 2.5%만 약세만 되면 되거든요. 달러 강세만큼. 근데 원화는 한 3.5% 약세가 됐어요. 그러니까 1%포인트 정도 오버슈팅, 좀 과잉 반응을 했어요. 이게 바로 그 미국과의 관세 아니면 투자와 관련된 불확실성 때문에 생긴 거라고 보는데 이렇게 올라가면서 요 올라간 부분이 약 한 14원, 15원 정도 돼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뭐 1,420원, 30원 왔다 갔다 하는데 여기서 14원, 15원 빼면 1,400원대 초반 그쵸, 아니면 그 밑으로 내려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내려가야 되는 부분이 미국 가서 좀 협상이 잘 돼야 되는데 잘 안 될 경우,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게 좀 오래 갈 수 있다라는 또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뭐 지금 여러 가지 시장에서는 이번에 좀 고위공무원들이 워싱턴 DC 가면서 해결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서 좋은 걸 기대하는 부분이 있지만은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당분간은 1,400원대에서의 달러 원 환율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1,400원대의 움직임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고 어제 어쨌든 그래도 이제 협상단이 좀 출발을 시작했기 때문에 그 기대감 속에 약간은 잠잠해졌던 원달러 환율이 오늘은 아무래도 이를 주시하는 분위기입니다. 현재 약보합권 흐름 속에 1,420원 선의 움직임 보여주고 있다는 점 함께 전해드립니다. 자, 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협상과 관련해서 저희가 주시할 수밖에 없는 게 이 에이펙 전의 강력급 대면 협상은 이게 마지막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큰 상황이고요. 베선트 장관이 그래도 한미 무역 협상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 뭐 금방 열흘 내에 마무리될 거다라고 해서 기대감을 좀 키웠다가 오늘 새벽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서명을 했다, 뭐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선불에 대한 언급이 다시 나와서 참 오락가락한 것 같아요. 이 발언들에 대해서 좀 저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인하는 뉴스가 나오기 전까지는 그냥 유보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7월 말에 협상을 했었고 그 다음부터 나온 이슈들이 계속 지금 지속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옵션들, 우리가 미국한테 해줄 수 있는 어느 정도까지 해줄 수 있는 그 제안을 먼저 했었고 미국이 그걸 받아들이고 새로운 오퍼를 해줬다. 그리고 그 제안을 가지고 다시 지금 정책실장이랑 산자부 장관이 워싱턴으로 간 것 같은데 해결이 되면 좋겠죠. 베센트 장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요구하고 있는 뭐 통화 수업에 대해서는 좀 열린 마음이 가지고 있는데 사실 통화 수업은 아시다시피 미국 재무부 소관이 아니라 연방은행의 소관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물론 정부가 영향을 미칠 수는 있어요. 그래서 그게 좀 잘 될 수도 있지만은 많은 분들이 그런 질문하잖아요. 왜 아르헨티나는 해주는데 우리 안 해주느냐. 만약에 우리나라 정도의 경제 규모와 금융시장에서의 역할이 있는데 우리나라 외환 위기나 외환 문제가 생겨서 우리 금융 시스템에 문제가 된다 그러면 연준은 긴급 통화 수업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될 겁니다. 그렇지만 현재로 봤을 때 연준의 입장에서는 아직 그런 상황이 아니니까 통화 수업을 안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잘
관리가 돼야지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쉽게 될까 싶어요. 그리고 관세 협상이라는 게 우리가 항목도 있고 세터도 있고 또 뭐 미국이 또 전략으로 품는 그런 어떤 철강이랑 알루미늄, 반도체, 의약품까지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까지 포괄적으로 낼 수 있는 합의를 이번 방문에서 아니면 에이펙에서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다고 하면 제가 볼 때 우리 주식시장도 그렇고 네. 달러 원 환율에도 상당히 긍정적인 그쵸, 결과를 네. 가져올 거로 봅니다. 자, 우선 시장은 조금 긍정 회로를 돌리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자동차주가 5%대 상승불로 출발했다가 지금은 현대차와 기아가 나란히 7%대 강세까지 키워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무래도 자동차 분야가 이 한미 무역 협상 난항으로 인해서 가장 조금 고전해 왔기 때문에 오늘 기대감을 좀 크게 가져가고 있는 상황. 하지만 어쨌든 저희가 이 대미 투자 무역 협상 관련된 내용은 끝까지 좀 확정적인 뉴스가 나올 때까지 신중하게 지켜봐야 하는 부분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제 우리나라에도 좀 큰 일정이 하나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나라 금통위가 이제 일주일 정도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글로벌 IB들 사이에서는 우리나라, 한국은 좀 연내 동결을 하고 미국에서는 2회 추가 인하 전망, 이런 전망들이 좀 짙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기준금리 격차가 조금 많이 축소가 되잖아요. 그렇죠. 지금 네. 200bp 2%포인트에서 이제 125bp 정도 0.75%포인트 내려오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것은 지금 달러 강세가 미국의 고금리, 높은 금리에 의해서 영향을 받은 거다. 근데 이게 금리가 좀 내려오면서 우리나라와의 금리 차이가 좁혀지면 원화가 강세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죠. 그렇지만 이게 워낙 그렇다고 금리 차이 이게 죽는다 그래서 원화가 강세가 될까? 근데 여기에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대미 투자에 대한 불확실성 문제, 그리고 달러 자체가 가지고 있는 금리 이외에 네. 다른 나라 통화가 약해지는 부분이 있잖아요. 프랑스나 그렇죠. 엔화처럼. 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감안하면 그 효과가 클지 이런 좀 걱정은 있고요. 그렇지만 미국 금리가 내려오고 우리나라와의 금리 스프레드가 좀 준다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 금융시장 전체로 놓고 봤을 때는 좀 위험에 대한 선호를 늘려주는 주식 투자 환경은 좀 더 개선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니까 굉장히 좋죠. 그리고 미국과 우리나라의 금리 스프레드가 줄게 되면 외국에서 한국에 투자할 때 네. 환을 해지해야 되거든요. 그 스프레드가 주는 만큼 해지 비용이 줄게 돼요. 시장에서는. 그러면 아무래도 국내 채권에 대한 매력도가 상대적으로 이전보다 높아지니까 외국으로부터의 자금 유입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다시 또 원화 강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달러 원환율에 내려올 가능성, 그리고 시장에서의 주식시장에서의 어떤 위험 선호, 투자 환경 개선, 심리가 좋아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개선할 수는 있죠. 네. 자, 박사님, 그러면 제가 추가적으로 두 가지만 좀 더 빠르게 여쭤볼게요. 우선은 금통위를 앞두고 최대 변수로 꼽히는 것 중에 하나가 11호 부동산 대책을 꼽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네, 네. 지금 서울 전 지역 토호제, 그리고 규제 지역 내 LTV 40% 이런 내용들 어떤 좀 영향이 있을지. 어떻게 보면 이 대책으로 한국은행이 10월달 금리 인하를 늦추려는 그 전망이 많았었거든요. 그걸 더 확실하게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IB들은 지금 10월 전망에서 11월 인하에 대한 얘기도 해주고 어쩌면 내년까지 내년 초로 연기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이 걱정하는 금융 불안 요인 중에서의 부동산 가격, 가계부채 이슈 이런 부분에 대한 정책이 새로 나왔기 때문에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좀 두고 봐야 되는 시간을 벌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일본 앞서 엔화에 대한 이야기도 해주셨는데 저희가 이전에 만났을 땐 다카이치 사나이 총재 선출 전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선출되고 나서 공명당과 자민당의 연정이 붕괴됐고 지금은 또 이 불확실성 속에 다카이치 총재가 제2야당과 조금 접점을 넓히고 있다.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엔화의 향방은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정치적인 변화 때문에 올해 10월이나 뭐 올해 안에 금리 인상에 대한 일본은 올려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이 전망에 대한 어떤 기대가 많이 줄었어요. 그렇지만 지금 시장이나 전문가들의 전망은
일본의 정책 금리가 0.5%인데 이게 1%까지 올라갈 거로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금리 인상 시점은 내년 초가 될 거로 보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지금 네. 달러 엔 환율이 올라가 있지만은 네. 시간이 갈수록 엔화가 점차 강세를 보여서 달러당 140엔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망이 사실 올해 상반기 때부터 계속 했던 건데 이게 정치적 변화 때문에 계속 지연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엔화가 강세가 된 데는 가장 큰 이유는 일본 중앙은행이 정책금리를 올려야 된다는 당위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이렇게 저희는 엔화의 향방까지도 함께 전망 박사님과 좀 체크를 해봤습니다. 시장에 대해서 여쭤볼 게 참 많았던 예. 저희가 또 오랜만에 뵙기 때문에 이것저것 많이 여쭤보게 됐는데 조금 머리가 그래도 맑아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자, 피나클 경제연구소 대표 장재철 박사님과 함께했고요. 잠시 후에 아시아 증시로 돌아올게요. 박사님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 아침 글로벌 증시 브리핑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저희 방송 중에 이 유튜브 접속 장애가 발생하면서 불편을 겪으신 분들 참 많이 계셨을 텐데요. 오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확인되는 바로는 PC 그리고 모바일 기기로도 다시 한번 정상적으로 방송 재생 그리고 채팅 참여도 되는 것 같은데 지금 많은 분들께서 채팅에 지금 상황을 조금 함께 전해주시면 저희도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더불어서 혹시나 오늘 놓치셨을 부분들은 저희가 유튜브 채널에 다시 보기로 꼭 올려드리니까요. 한국경제TV 글로벌 채널 구독 설정 꼭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구글 코리아에서는 이 장애 원인을 조사 중이다라고 전해오고 있는 상황이네요. 자, 저희는 중화권 증시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시장 그리고 현지 매체에서 내놓은 이슈들 만나볼 텐데 이하림, 김서희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아장팀과 좀 함께 해보겠습니다. 자, 시장이 어제 이재충 상무님이 언급해 주셨던 대로 아시아 증시가 전반적으로 좀 상승 흐름, 특히나 중화권도 반등을 해줘서 오늘 시황 좀 기분 좋게 정리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맞습니다. 오랜만에 이 중국 3대 지수가 모두 상승 마감하는 하루였는데요. 자세한 지수 상황부터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상해 종합지수부터 한번 살펴보시면 오랜만에 1%대 상승부를 켜내는 모습이었습니다. 3,900선을 회복하면서 거래를 마쳤고요. 선전 성분지수도 1.7%대 오름세를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홍콩 항생지수 역시 흐름이 좋았는데요. 1.8%대 빨간불을 켜냈고요. 항생
테크 지수 같은 경우에는 2.5%대 큰 폭으로 올랐다는 점까지도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업종별로도 어땠는지 히트맵 통해서 바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이제 대부분의 업종들이 빨간불을 켜냈던 기분 좋은 하루였는데요. 특히나 이제 폭스콘 그리고 럭스쉐어 프리시전이죠. 입신정밀 같은 경우에는 각각 6%대, 5%대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이 두 종목 모두 아이폰 관련주로 묶이고 있는데요. 어제 중국의 산업정보기술부 장관 리러청이 팀쿡 애플 CEO를 만나서 이 애플의 중국 사업 발전과 전자정보 분야 협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고 합니다. 이 같은 소식이 조금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라는 분석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반도체 종목들도 지금 이게 마우스가 이렇게 내려가야 되는데 네. 여기 있거든요. 네, 지금 빨간불을 켜냈습니다. 이 하이광 정보기술 5%대, 캠브리콘 3%대, 북방화창 2%대 각각 지금 높은 수준으로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고요. 배터리 쪽에서도 흐름이 좋았습니다. CATL 3%대 올랐고 EV에너지 2%대 오르는 모습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좀 약했던 종목으로는 이 히토류 관련주를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차익 실현 매물이 좀 추가가 되면서 북방히토 4%대 그리고 중국히토 3%대 각각 빠지는 모습 체크가 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소비주들도 잠깐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이 소비주들이 전반적으로 강세 시연을 하면서 어제 장에서 음식, 음료 업종들이 대부분의 종목들 빨간불 켜내는 모습이었고요. 이 외에도 화장품 관련주들도 강한 모습 보였다는 점까지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어제 대만 가권지수는 어땠는지 이어서 바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대만 가권지수 한번 살펴보시면 어제 장에서 강세 이어가는 모습 보이면서 1.8%대 상승부를 켜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대만 시장에 상장이 되어 있는 TSMC 같은 경우에도 2.8%대 강세를 보였고요. 미장에 상장되어 있는 TSMC 간밤에 2.9%대 강세 시연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반도체 풍향계라고 불리는 ASML이 굉장히 긍정적인 실적을 내놨잖아요. 네. 이 같은 소식이 TSMC에도 영향을 미쳤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제 중국 본토와 홍콩에 상장이 되어 있는 주요 종목이죠. T10들은 어떻게 마감을 했는지도 바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알리바바 오랜만에 빨간불을 켜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최근 들어서 조정을 좀 겪고 있는 모습이었는데요. 어제 시장에서는 3.8%대 강세 시연했습니다. 이 알리바바의 클라우드가 중동의 클라우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두바이에 있는 데이터 센터를 공식적으로 사용한다고 발표했는데요. 이 같은 소식이 이제 알리바바의 해외 진출이 가속화된다라고 해석이 되면서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풀이가 되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다음 종목은 메이투안인데 메이투안 역시 최근 들어 주가 흐름이 워낙에 지지부진했기 때문에 어제 장에서는 저가 매수세가 많이 유입이 되면서 1%대 빨간불 켜냈습니다. 네. 징동닷컴 살펴보실까요? 징동닷컴이 2%대가 올랐는데 이제 그저께 장 기준으로 제가 어제 설명을 드렸었죠. 광군제 행사와 관련해서 매출이 좀 증가되고 있다라는 소식이 시장에 전해졌고 그리고 11월 초에 이제 자동차 출시를 할 것이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같은 소식들이 지금 중국 내 투자자들에게 굉장히 큰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흐름 탓에 지금 어제 시장에서는 2%대 올랐고요. 비아디로 넘어가 보시면 비아디는 3%대 강세를 시연했는데요. 이 로이터에서 보도가 하나 나왔습니다. 비아디가 스페인 공장 설립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를 했는데 이게 이제 유럽 시장을 겨냥하기 위함이거든요. 중국 내수에서는 비아디가 당연히 전기차 1위 기업이기는 한데요. 최근 들어서는 뭐 시장의 점유율이라든지 매출이라든지 하는 부분이 좀 지지부진한 측면이 있고요. 반면에 유럽에서의 판매는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의 비아디 유럽 전기차 판매량이 지난해 대비해서 봤을 때 무려 280%나 급증했다고 해요. 네. 제가 최근에 유럽 여행 갔다 왔잖아요. 네. 근데 진짜로 거리에 비아디가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요? 우리나라는 사실은 돌아다니면 비아디 차량을 보기가 아직은 좀 어려운데 맞아요. 뭐 AS 문제도 있고 아직은 많은 이 구매자분들의 관심을 받지는 못하고 있는데 유럽에서는 진짜 길에 치이는 게 비아디예요. 너무 그 점유율에 일단 네. 굉장히 놀랐고 비아디 측에서도 유럽 시장에 대해서 굉장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 스페인 공장과 관련된 소식이 또 어떻게 나올지도 기다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종목 보시면 지리자동차인데요. 지리자동차도 4%대 강세에 시연했습니다. 이 지리자동차가 어제도 잠깐 이야기를 했지만 9월 자동차 데이터상 매출 성장세가 굉장히 가팔라서 지난해 대비했을 때 26%나 늘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연간 판매 목표 완수율도 굉장히 잘 나왔어요. 3분기 동안 벌써 70%를 넘어섰다고 하는데 중국 자동차 회사들 중에서는 가장 빠른 속도라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텐센트는 0.9%대가 올랐고 샤오미는 1%대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저가 매수세도 좀 들어왔고요. 그리고 어제 시장에서 200만 주에 달하는 자사주 매입 소식을 또 전했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오랜만에 빨간불을 켜냈습니다. 네. 바이두는 2%대 강세에 시연했습니다. 어제 중국의 국제 소프트웨어 박람회에서 이 바이두 부총재가 좀 여러 가지 발표를 했는데요. 자사의 오픈소스 플랫폼을 중심으로 해서 생태계 확대에 공을 들이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 비전을 좀 제시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투자자들에게는 긍정적으로 와닿았다라는 해석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디즈도 1%대가 올랐고요. SMIC 살펴보시면 3%대, 그래도 어제 장에서는 그간의 낙폭을 좀 만회할 수 있는 이 수급이 좀 많이 들어오는 모습이었다.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주요 벤치마크 지수들 움직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최근 들어서 지금 조정이 좀 크게 나오는 모습이었는데 어제 시장에서는 먼저 CSI 300 지수 같은 경우에는 1%대 상승부를 켜냈고요. 네. 차이넥스트 지수는 조금 더 상승폭이 컸습니다. 2%대 강세 보였고 중국판 나스닥이죠. 그리고 과창판 50 지수 역시 어제 시장에서는 1%대 오름세 보였다는 점 기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 어제 관심을 좀 크게 받았던 주요 종목 두 개만 살펴보면요. 먼저 광저우 자동차 그룹인데요. 앞서서 저희가 살펴봤던 징동닷컴이 이제 CATL과 광저우 자동차 그룹과 손을 잡고 신차를 발표한다는 이야기를 어제도 제가 드렸었죠. 이 같은 소식이 이제 중국 내에서 굉장히 큰 주목을 받으면서 어제장 기준으로 광저우 자동차 그룹이 9.8%대 큰 폭으로 급등세 보이는 모습이었고요. 네. 하나 더 살펴보시면 라오프 골드인데요. 어제장에서 9%대 올랐습니다. 종목 이름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이게 금 관련된 종목인데 중국판 티파니로 불린다고 해요. 이게 우리나라는 보통 명품을 사면 다 해외 명품을 사잖아요. 근데 중국의 MZ 분들이 이 라오프 골드라는 국산 금 이 브랜드를 굉장히 좋아하신데 혹시 보신 적 있나요? 네, 많이 봅니다. 많이 그래요? 보세요? 예, 백화점 1층에 가면은 라우프 골드가 항상 있습니다. 이렇게 그렇구나. 또 찐 반응을 들으니까 좀 신빙성이 생기네요. 백화점 1층이라니까 확 와닿습니다. 네. 진짜 맞아요. 명품, 해외 명품보다 더 인기가 많은 브랜드라고 하는데 최근 들어서 금 가격이 워낙에 잘 가고 있으니까 같이 상승하는 측면도 좀 있고요. 어제 시장에서 중국 소비재들이 또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소비재로도 묶이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함께 같이 상승을 했다라고 이유를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와, 확실히 중화권 증시 저희가 볼 때도 이제는 금 관련된 부분을 많이 좀 주목을 하게 되는 것 같고 라오프 골드 아마 저희 방송 거의 한 나흘째였나요? 엄청 초반에 김서희 아나운서 이슈로도 좀 만나봤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앞으로의 추이도 저희가 좀 지켜보겠습니다. 자, 이하림 아나운서와 함께 저희는 어제 시장 이 시황 정리해봤고요. 이번에는 현지 매체 소식들 좀 살펴볼 텐데 저희가 뭐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는 말이 있듯이 지금 시장 글로벌 시장을 뒤덮은 이 미중 갈등 속에서 골드만삭스가 이들이 피해자가 될 거다 좀 이렇게 설명을 한 것 같아요. 네, 최근 골드만삭스가 올해 말까지 미국 소비자가 전체 관세 부담의 55%나 떠안게 될 거라고 말을 했습니다. 현재는 가격 전가에 시간이 필요해서 기업이 일시적으로 더 큰 부담을 지고 있기는 한데요. 추가 관세가 본격 반영이 된다면 결국 소비자가 가장 큰 타격을 받게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이처럼 관세 부담이 실물 소비로 전이가 되는 가운데 중국은 또 다른 전선을 열었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인도의 전기차 그리고 배터리 보조금 정책이 WTO 규정을 위반했다면서 공식 제소에 나섰습니다. 내국민 대우와 수입 대체 보조금 금지 조항을 어겼다는 건데요.
중국은 인도의 조치가 자국 산업에 불공정한 우위를 주고 있다라고 말하며 합법적인 권익을 지키기 위해서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고율 관세와 중국의 맞대응, 여기에 제3국과의 무역 갈등까지 얽히면서 지금 세계 무역 환경은 한층 복잡해지고 있는 양상입니다. 미중 갈등에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이 제3국과의 관계도 계속해서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지금 미중 갈등에 대한 부분 골드만삭스의 진단까지 함께 좀 체크를 해봤습니다. 여기에 이번 주에 저희가 주목해야 했던 것 중 하나가 바로 중국의 물가 지표가 발표되는 내용이었는데 어제 우리 서희 아나운서가 10시 반이다 이렇게 시간도 함께 알려줬었잖아요. 내용 어땠나요? 네, 어제 제가 방송을 하면서 옆에 이제 앵커님이 브리핑을 해주셨는데 어제 9월 물가 지표는 대체로 시장 예상에 부합한 수치였습니다. 소비자 물가지수와 생산자 물가지수가 모두 전월 대비 소폭 상승을 했지만 상승폭은 여전히 제한적인 모습이었습니다. CPI는 식품과 서비스 가격이 안정세를 유지하면서 완만히 오르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네. PPI는 원자재 가격 하락폭이 줄어들면서 하락세가 진정된 모습이었습니다. 즉 경기 회복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인플레이션 압력이 여전히 낮은 상태라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전문가분들은 이번 수치를 두고 중국 경제가 과열보다는 안정적 회복 단계에 진입한 걸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다만 4분기에 들어서 글로벌 유가와 환율 변동성이 커지고 있어서 중국 당국이 향후 통화 정책 완화에 더 신중할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물가 지표에 대한 내용들 좀 김서희 아나운서 함께 리뷰를 해봤는데 지금 중국에서는 사실 좀 디플레에 대한 그런 위기감이 큰 상황에서 그래도 예상에 부합하는 지표가 나왔다는 점은 좀 충격을 줄여주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저희가 이번 달 말인가요? 사중전회가 계속해서 다가오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와 관련해서 지금 리창 총리의 어떤 이야기가 좀 나왔나요? 그렇습니다. 중국의 리창 총리가 오는 사중전회, 그러니까 제20회 4차 전체 회의를 두고 전문가와 기업인을 초청해서 경제 좌담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회의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의 청사진, 즉 15차 5개년 계획의 방향을 미리 가늠해 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회의에는 내수진작, 그리고 인공지능, 산업혁신 분야의 인사들이 참여했고요. 그중 미중 경제관계 전문가인 쉬치위안 사회과학원 부소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국의 내수가 강할수록 관세 전쟁에 유리하다라고 강조하면서 내수 중심 성장 모델 전환의 필요성을 재차 언급했습니다. 또 민영기업 대표들은 신질 생산력, 여기 보시면 이 한자가 신질 생산력이라는 말인데요. 네. AI 그리고 친환경, 첨단 산업을 중심으로 한 혁신적 생산 구조를 제안했습니다. 이는 리창 총리가 그간 강조해온 질적 성장 기조와 맞닿아 있는 거고요. 전문가들은 이번 좌담회를 통해서 다음 5년간 중국의 경제 정책이 AI, 내수, 그리고 친환경 산업까지 이 세 가지 축으로 뚜렷하게 재편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 소식은 계속해서 저희가 중국 이슈를 전해드리면 이 방향성이 또 보이고 예측이 가능했던 부분입니다. 투자자분들이 계속해서 이 AI 우량 기업들, 저희가 다루는 T10 종목들 유심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신질 생산력이라는 새로운 키워드를 좀 알게 됐습니다. 질적 성장, 사실 정말 좀 지금 김서희 아나운서가 마지막에 정리를 해준 대로 저희 방송 듣는 분들도 아마 좀 이제 감이 잡히실 것 같습니다. 중국 안에서 너무나 좀 비이성적인 무질서한 그런 경쟁은 바로 잡고 질적인 성장, 좀 올바른 경쟁을 도모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 기조를 계속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텐데요. 저희가 중화권 증시 관련해서 주목하고 있는 일정 사중전에는 20일부터 23일까지고요. 이어서 전인대 상무위원회가 24일부터 28일 여기에 에이펙까지 있으면 중국이 참 바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주요 이벤트 일정도 계속 꼼꼼하게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김서희 아나운서 수고하셨고요. 저희는 이렇게 현지 매체 소식 그리고 어제 시장 시황까지 만나봤습니다. 이제는 곧 다가올 개장 전략 함께 짜볼 텐데요. 홍콩 CSOP 자산운용 이재충 상무님 연결해 보겠습니다. 상무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상무님 반갑습니다. 자, 중화권 증시 상무님이 전망해 주신 대로 반등 잘 해줬거든요. 이 흐름 얼마나 이어질지 이 부분도 궁금한데 시장 지금 어떻게 보실까요? 제 생각에는 계속 지속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뭐 약간 약세를 보일 수도 있긴 하겠지만
우선 약간 매크로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 지금까지 증시를 이끌어준 건 유동성 장세라고 모두가 잘 알고 계시죠. 왜냐하면 펀더멘탈하고 괴리가 있는. 근데 이제는 펀더멘탈도 회복할 수 있다는 기대감. 최근에 나온 수출입 데이터 좋았고요. 그다음에 어제 CPI, PPI 데이터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곧 3분기 실적 발표가 이어질 텐데 좋은 실적 예상되고요. 그래서 유동성 플러스 펀더멘탈까지 같이 끌어주는 것들. 그리고 지금 가장 우려가 됐던 게 미중 회담이죠. 아니면 무역 전쟁. 어떻게 보면 휴전하는 모습까지 보일 정도로 어제 이제 발언이 나오긴 했는데 이거는 계속 지속될 거예요. 언제까지 지속될 거냐면 에이펙 회담이 이뤄질 때까지. 그때까지 서로 이제 어떻게 보면 좋은 조건을 차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그 진통을 겪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달 말에 이제 미중 회담 모멘텀은 지속될 거고 지금은 기싸움이다. 그리고 단순 노이즈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것들이 해소가 되면 증시는 다시 탄력을 받을 거고요. 또 이제 기본적으로 저희가 계속 얘기해왔던 중국의 테크 섹터, 중국 정부 AI에 대한 지원 그리고 엄청난 투자 계속 이루어질 거고요. 또 저희가 또 주목해야 될 거는 하나 사중 전회가 이번 달 말에 있죠. 이번 달 말에 사중 전회 때 어떻게 보면 그 미중 관세 전쟁이 지속되고 100% 관세가 강행된다고 하더라도 중국은 부양책이라는 어떻게 보면 카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는 그 중국의 투자 상당히 좋은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어제 그저께 지난 한 3, 4일 정도 홍콩장은 그랬고요. 중국장은 한 두세 번 정도였었죠. 좋은 매수 기회를 제공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향후 관세 전쟁 때문에 노이즈가 지속되면서 떨어질 때마다 제 생각엔 그거를 매수 기회로 활용하시는 게 어떻게 보면 더 적합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지금 중화권 증시에 대해서 반등세가 이어질 전망 그리고 혹시나 떨어지더라도 우리는 매수 찬스로 삼을 수 있다라는 전략까지 함께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여기 지금 우리 시장도 한번 함께 살펴볼 텐데요. 국내 증시에서 반도체주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어제도 강세를 이어줬습니다. 지금 현지에서도 한국 반도체주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는 소식이 좀 들려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지금 오늘 아침에 저희가 신상품을 론칭을 했거든요. 지금 아직 증시가 시작하지 않았으니까 언론 보도 자료를 아침 지금 한국 시간으로 지금 홍콩 시간 8시, 한국 시간으로 9시에 냈는데요. 벌써 기사들이 써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SK 하이닉스 2배짜리 레버리지 상품 전 세계 네? 최초로 그리고 전 세계 유일의 상품 저희가 오늘 상장합니다. 그리고 언론에 보도되는 게 제 생각에는 이게 최초라고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 9시에 그게 보도자료 나가면 적어도 한 1시간 정도 시간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기사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가지고 한국에서 반응이 엄청나게 뜨겁고요. 그래서 SK 하이닉스가 저희 삼성전자보다 훨씬 더 큰 반향을 일으킬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삼성전자 레버리지 출시할 때 사실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삼성전자로 갈 것인가, SK 하이닉스로 갈 것인가. 반도체는 이 섹터가 굉장히 유망한 섹터로 보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중국 쪽에서 보는 것도 있고요. 네.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홍콩 증선위의 그 규정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삼성전자를 먼저 선택했었는데 다행히 홍콩 증선위에서 SK 하이닉스 그 시가총액이나 이런 것들도 승인을 해가지고 저희가 출시를 하게 돼서 어떻게 보면 완벽한 반도체 형제, 두 형제를 홍콩 증시에 출시하면서 홍콩 투자자들 아니면 그리고 다른 해외 투자자들한테 한국 증시 그리고 한국의 반도체 업체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그 시각이나 이런 걸 다시 한번 불러일으켜 주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무님 사실 저희가 예전에 이 시청자 질문 때문에 제가 여쭤봤을 때 좀 노코멘트를 해주셨는데 바로 오늘이 그 디데이였습니다. 전 세계 최초 그리고 전 세계 유일한 지금 SK하이닉스 데일리 EX 레버리지 CSOP에서 홍콩 증권거래소에 오늘 상장하게 된다는 점 현재 기사를 통해서도 여러분들 검색해보시면 자세한 내용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마침 오늘 SK하이닉스 2%대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투자자들의 관심이 참 뜨겁다는 점 저희도 참고해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정말 이 개장이 얼마 남지 않았고요. 하이닉스 레버리지 상품의 데뷔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오늘장 전략 부탁드립니다. 오늘장 전략 말씀드리기 전에 아까 그 노코멘트 했을 때 있죠. 제가 그때 그 일부러 막 그렇게 한 건 아니고요. 네. 그 당시에는 굉장히 민감한 상황이어서 제가 진짜로
그리고 그 댓글 때문에 좀 당황스러운 질문이라서 저희 그렇게 답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 점 다시 한번 죄송하다고 말씀드릴게요. 아닙니다. 네. 근데 다행히 이번에 출시하게 돼가지고 큰 문제 없이 그래서 너무 기쁘고요. 자, 오늘장 전략 말씀드릴게요. 우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관세전쟁 휴전의 기미 약간 보이기 시작했죠. 왜냐하면 재무장관 스콧 베센트가 히토리 수출에 대한 엄격한 통제를 중단할 경우, 그러니까 지금 모든 문제는 히토리에 귀결되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이 히토류 수출을 이제 승인을 해야 되는 거죠. 보면 수출 자료에다 거기다 도장을 찍어줘야 되는데 그것들을 원활하게 해준다 그러면 고율 관세를 더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그래서 그것들은 제 생각엔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관세 전쟁에서 긍정적인 시나리오로 진행될 수도 있지 않을까? 사실 부정적까지 가면 미국이 더 피해를 보긴 하지만 사실 부정적 시나리오는 두 국가 경제에 안 좋기 때문에 긍정적인 시나리오로 펼쳐지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한번 해보고요. 오늘장 제 생각에는 횡보로 움직일 것 같긴 하지만 다만 중국에서 어떤 다른 조치들이 나오지 않는 이상 사실 긍정적으로 출발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중국 증시 이런 이슈들 때문에 노이즈들 때문에 가격이 떨어졌을 때 조정 기회 아니면 매수 기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이 중화권 증시에 대해서 조정 시 매수 전략, 긍정적인 분위기 속에서 조금은 횡보할 수도 있지만 이 긍정적인 전망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좀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채팅창에서 오늘은 노 코멘트가 아닌 예스 코멘트라고 또 함께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호응을 해주고 계신데요. SK하이닉스 레버리지 오늘 상장한다는 점도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 세계 최초, 전 세계 유일 상품입니다. 자, 오늘 상무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홍콩 CSOP 자산운용 이재충 상무님과 함께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아침 글로벌 증시 브리핑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침 8시 미증시 애프터마켓 흐름부터 국내 증시에 대한 개장 전략, 그리고 최근 시장을 뒤덮은 글로벌 이슈에 대한 깊이 있는 인사이트, 중화권 증시 전략까지 함께 했는데요. 자, 오늘 방송 중에 혹시나 접속 장애로 인해서 보지 못하신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유튜브 채널에 오늘 다시 보기를 올려드리니까요. 한국경제TV 글로벌 유튜브 채널에 대한 많은 관심과 응원 계속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8시에 다시 인사드릴 거고요. 잠시 후 글로벌 마켓 인터뷰 그리고 아시아 증시 라이브가 이어집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돌아온 마켓 인터뷰의 구윤우입니다. 단 한순간도 놓칠 수 없는 미장 소식, 어제장 뉴욕 증시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목요일 마켓 인터뷰에서 현재 애널리스트들의 생생한 현장 이야기 함께 들어보시죠. 첫 번째 소식입니다. AI가 불을 뿜고 은행들은 폭풍 질주했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이틀 연속 혼조세를 이어갔지만 증시는 강한 온도차를 보였는데요. 다우지수는 0.04% 하락하면서 약보합권에 머물렀고요. S&P 500 지수는 0.4%, 나스닥은 0.66% 오르면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시장의 관심은 역시 AI 반도체 3인방이었죠. AMD가 오라클과의 AI 반도체 계약을 발판으로 무려 9.4%나 급등하면서 사흘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는 주인공이 됐습니다. 브로드컴도 2% 넘게 오르면서 상승 흐름에 합류했고요. 반면 엔비디아는 영국계 글로벌 투자은행 HSBC의 목표 주가 상향에도 0.1% 하락하면서 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빅테크 살펴보시면 애플의 신형 M5 칩 공개에 0.6% 상승세, 테슬라도 전기차 시장 점유율 확대 기대감에 1.3% 올랐는데요. 반면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은 소폭 하락했습니다. 또 월가의 은행주가 강하게 달아올랐죠. 모건 스탠리가 예상을 웃돈 실적으로 4.7% 급등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4.4% 상승했습니다. 미국 ETF 운용사 페이서그룹의 최고 책임자 션 오하라는요. 최근 미중 갈등 속에서도 시장은 반등세를 보이면서 실적 개선과 금리 인하 기대가 커지자 경기 전망이 밝아졌다고 분석하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인터뷰로 함께 보시죠. Well, I mean, it's been a kind of an interesting couple of days. So sort of what we see going on with the market today is, we had a big sell-off on, the continuing trade war, if you will, or the back and forth between President Trump and Xi in China. And then we sort of, rallied back off of that on Monday and Tuesday. Yesterday was another pretty good day. So, I imagine there's probably, some folks that are taking profits. I think the market overall is in a pretty good place.
I like it, for example, when we have something like yesterday happen where the futures were negative and then all throughout the day, the market seemed to climb. And so that to me is an indication that there's still buyers out there. I think the overall environment sets up pretty good. We're coming into earnings season. I think we're going to get decent earnings from people, probably better earnings growth than what's been forecast. Um, Jerome Powell is acting like maybe he's going to cut again, which would be good news for the market as well. And that will help not only the stock market, but it'll help, the real estate market, in particular, the housing market, which I think is sort of, frozen at the moment. And we need housing to kind of rebound here in the U.S. because it's such a big contributor to our overall GDP and lots of folks work in that part of the market. So I think overall things look pretty good. What we're seeing with the big banks is that, that their investment banking revenues are starting to pick up. I think Bank of America, if I'm not mistaken, reported a 43% increase. That's a welcome sight for them and for the industry as a whole. It had been sort of, dormant, if you will, for the last couple of years. And so it's nice to see that's picking up. 방금 보신 투자 전문가 션은요, 전반적인 시장은 꽤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면서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습니다. 그럼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볼까요? AI 투자 브레이크가 없습니다. 기업들은 지금 AI 핵무기 경쟁 한가운데서 먼저 선점하는 자가 시장을 지배한다는 신념으로 막대한 돈을 쏟아붓고 있죠. 30명 경력 투자 전문가 폴 믹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금의 지출은 공격적이지만 현금 흐름이 탄탄한 만큼 몇 년은 더 간다. 다만 경고도 남겼는데요. 모든 기술은 단기적으로 과대평가되고 장기적으론 과소평가된다고 분석합니다. AI 역시 인터넷처럼 거대한 변화를 만들겠지만 그 과정은 결코 단순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일자리 문제도 피할 수 없다고 말하는데요. 혁신 기술이 일자리를 늘린다는 베센트 재무장관의 주장에 반박하면서 미래에도 유효한 분야인지 점검하라고 조언했습니다. AI 시대, 부와 기회는 커지고 있지만 그 혜택이 모두에게 고르게 돌아가진 않을 거란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폴 믹스의 CNBC 인터뷰 함께 보시죠. I'll tell you this, that the spending, even though it's very aggressive, I do expect that it'll continue for several years because the folks that are spending the money have the balance sheets and the cash flows to mostly fund it. And they all, to a man, have said in their public commentary that they see the first mover advantage in the AI nuclear arms race to be absolutely critical. So they will continue to do it. Yeah, when we get out 3, 4, 5 years, then I'm starting to get a little bit more skeptical, but I do expect this to continue apace for the next couple. Like with any technology, they may overestimate the near term and underestimate the long term. I do feel that in the long term, AI will at least be an internet type of build out and follow on, if not bigger. When your guest this morning says 10x, that seems to be a little bit of a stretch to me. But obviously, it is well worth doing, and they will spend heavily because they think that it's important to spend heavily, at least let's get through 26, 27. I would say if you're a college student, make sure that you're in the right area. It is blind to say that everyone's going to benefit. I think the Treasury Secretary has that wrong. 네, 방금 보신 투자 전문가 폴은요, AI 투자가 단기 과열이지만 중기적으로는 지속될 것이라고 진단했고요. 충분한 자금 덕에 지속 가능성은 높다고 평가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 엔화는 반등했지만 일본 경제의 기세는 꺾였습니다. 8개월 만에 저점에서 고개를 든 일본 엔화인데요. 그러나 그 뒤에는 회복세 제동이 걸린 일본 경제가 있습니다. 12월물 엔화 선물이 최근 5거래일 중 3일간 상승했지만 오늘 장중 저가는 66.25달러, 고가는 66.67달러였고요. 마감 무렵에도 겨우 0.28% 오르는 데 그쳤습니다. 문제는 기초 체력인데요. 일본의 8월 산업 생산이 전월 대비 1.5% 감소하면서 3개월 연속 마이너스 성장이고요. 제조업의 둔화가 뚜렷하게 보입니다. 여기에 중국의 경기 둔화까지 겹치면서 일본 수출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중국과의 거래가 흔들린 건데요. 전자부품과 자동차 등 주요 수출품이 줄어들면서 수출 수익과 제조업 생산이 모두 압박받는 상황입니다. 저희 마켓 인터뷰 단골 손님이죠. 글로벌 금융시장 전문가 밥 이아치노는요. 이번 반등은 일시적일 뿐 엔화의 약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하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In the currency quadrant, taking a look at the December Japanese yen, which is in the midst of a small bounce from an 8-month low, which happened on October 19th, up 3 of the last 5 sessions. The low today was 66.25, down 0.08%. And the high today was 66.67.5, up 0.57%. As we come into the close of the futures session, the Japanese yen is still up 0.28%. And with 2 trading days left in the week, the yen is working on only its second up week in the last 5, up 0.25%. Japanese industrial production was released early this morning. I'm talking like 1 a.m. And it came out weaker than expected and weaker than last month. August industrial production came in at minus 1.5% versus expectation of minus 1.2% and a last print of minus 1.2%. That's the 3rd consecutive month of negative numbers in a sector that drives the Japanese economy, and that's not an indication of strength for the currency in the coming weeks. Chinese inflation data was also weaker, and China is Japan's largest trading partner, accounting for roughly 20 to 25% of Japan's total exports. When China's growth slows, its demand for Japanese goods, especially industrial machinery and input to the data we just discussed, electronic components and automobiles declines, which hurts Japan's export earnings and manufacturing output. That's bearish for the currency as well. I'm talking about the yen if it were to persist. So we'll keep an eye on China's persistent slowdown as well as anything coming out of Japan. 오늘 준비한 마켓 인터뷰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새벽에 갓 나온 따끈따끈한 영상으로 찾아올 테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이어서 아시아 증시 라이브도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